네, 안녕하십니까. SSUP. 네, what's up? Who got the name 없어? 자,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짜 놀라운 거가 하나 있어요. 네네. 음악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나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5개? 뭐 5곡? 아니면 뭐 6곡? 이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곡이죠, 지금 총? 지금 총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EP 총 9곡이 발매됐습니다. 9곡.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좋아요. 들을 게 많으니까. 아이고. 네, 그러면 아직 얘기 못 하신 곡 있으면 빠르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총 9곡이 나왔고요. 네. 고백의 공식이라는 노래가 금요일 날 나오면서 총 EP 미니 앨범으로 묶어서 나왔습니다. 총. 이제 신곡은 고백의 공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타이틀입니다. 오, 이거 컨셉이 확실히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앨범 그 자켓? 네네. 앨범 자켓도 다 다르지만 비슷한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예, 이게 오. 앨범명이 러브 앤 브레이크 업이라고 아하. 이제 사랑과 또 이별이 공존하는 그런 앨범. 그럼 네. 이거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곡을 들으면 되는 거고, 이별한 사람에게는 이별곡을 들으면 되고, 둘 다 듣고 싶은 사람 둘 다 듣는 거고, 이거네. 그렇죠. 꼭 맞습니다. 귀신과 정확합니다. 현실 공포와 하이브리드. 맞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이야, 이 모든 걸 다 노린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SSUP 썸님께서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건데,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당연시라고요. 네. 오늘은 좀 기이한 일입니다. 저희 고모 맞아. 일이기도 하고요. 네네, 맞습니다. 저 고모님 이야기 네. 제가 그때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도 있어요. 그 SSUP 썸님의 그 고모님 이야기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아마 많으실 거라고 저는 봐요. 네, 비 오는 날 우산 에피소드,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게. 그래서 처음에 간단하게 고모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고모는 아니, 시작해서. 시작할 때 알겠습니다. 네. 미리 네. 일단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네. 가려고 했는데 또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또 많은 분들이 들어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네네. 한번 고모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알겠습니다. 길이집니다. SSUP 서비예요. 일단 저희 고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저희 고모는 현직 무당이십니다. 전라도 쪽에 지금 계시고 옛날 한 16살 때부터 내림을 받으셔가지고 그때 몸이 아프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계신 분이세요. 네. 근데 전라도 쪽에서는 연세는 좀 많이 드셔서 그런데 아직까지 나름 힘이 있고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희 고모가. 저희 고모는 현직 무당이십니다. 이제 본 얘기를 앞서서 해드리면 저희가 친한 형들이 있어요. 형들이 3명이 있는데 이 3명 형이 1번형, 2번형, 3번형으로 할게요. 이 셋 다 관운이라고 하죠. 시험 뭐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어서 시험 보기 전에 저희 고모에게 점 아닌 점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찾아가서 본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전화로 사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데 그냥 고모한테 저는 이제 자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고모한테 고모 요즘에 뭐 내 주변에 뭐 이런 사람 있는데 요즘에 큰일 앞두고 있어서 그런데 좀 봐줄 수 있어? 고모가 조금만 미안해 이러면서 제가 애교 부리면서 그냥 그럼 그 사람 뭐 생년월일이랑 이름이랑 그냥 그것만 좀 줘봐라 태어난 시 뭐 그런 거랑 줘봐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해요 제가. 친구들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일 있거나 그러면 이 형들 셋 다 관운이 좀 있나 보려고 저희 고모한테 제가 이렇게 직접 대리로 봐준 적이 있어요. 저희가 같이 정말 뭐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넷이서 전라도 전주를 내려갈 일이 생겼어요. 형들 성격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해주자면 1번 형이 제일 큰 형이에요. 2번 형은 1살 차이 나는 둘째 형이고요. 3번 형은 막내입니다, 거기서. 근데 이제 거기에 끼면 이제 제가 더 제일 막내겠죠. 근데 이 형들이 성격이 굉장히 소위 말해 똘끼들이 좀 충만한, 좀 나쁜 쪽으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집이 세고 MBTI적으로 굉장히 희성해요. 야, 우리 어디 갈래? 하면 그냥 야, 여기 가는데 뭐 계획을 이런 게 없는 형들이에요. 그냥 바로 다짜고짜 가버리거나 출발해버리거나 뭐 먹으러 가거나 막 이런 형들이에요. 성격이 다. 근데 거기에 끼면 전에 순한 양이 되는데 제일 막내고 하니까
갑자기 그러다가 1번 형이 정말 3년 전의 실화거든요. 연초였어요. 1월쯤이었을 거예요. 야, 우리 새해도 밝았는데 우리 그때 저기 서비 고모한테 그거 보지 않았냐. 우리 지금 전라도 마침 내려갈 일이 있으니까 야, 우리 그냥 같이 가는 길에 서비 고모네 한번 갈래?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2번 형이 전주 쪽에 볼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3번 형은 덩달아 그럼 서비 고모님한테 그때 뭐 대충 이렇게 대리로 전 왔으니까 그 감사 인사를 복차라도 하고 우리 맛있는 거랑 무김장 많이 사다 드리자. 전주에 들려서 해드리자 해가지고 그날 초저녁 한 7시쯤에 저희가 떠났을 거예요. 서울에서 1번 형 차를 타고 제가 조수석에 앉고 뒤에 2번, 3번 형이 앉아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2번 형 같은 경우는 성격이 어떠냐면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또 약간 저도 살짝 뭐 화는 안 나는데 2번 형은 점은 이게 뭐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봤지만 과학을 더 추구하는 형이에요, 이 형은. 무당은 다 가짜야 약간 이런 형이거든요. 과학을 더 추구하는 형이어서. 근데 결국은 뭔 일 생기면 다 무당 찾아가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뒤에서 2번 형이 꽁시렁꽁시렁 되니까 야, 난 그런 거 안 믿어. 서비는 기분 안 나쁘잖아. 서비는 뭐 무당 아니잖아. 근데 1번 형이 제일 큰 형이 살짝 핀트가 나간 거예요. 너 엄마, 너 지금 서비 고모님 뵈러 가는데 너 자꾸 뭐 그런 식으로 서비 기분 나빠.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하면서 둘이 차에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랑 그 3번 형이 말렸어요. 왜 그러냐, 뭐 그런 걸. 나 기분 하나도 안 나쁘다고. 그냥 가자고. 형 괜찮다고. 하고 조금 살짝 잠잠해졌는데 이제 둘이 살짝 싸웠으니까 감정에 좀 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짝 열받은 상황에 저희가 휴게소도 다 놓치게 된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이거 보라고 형 좀 쉬었다 가자고 나 오줌도 마렵고 가자고 해서 옆에 마침 가는 길에 졸음쉼터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쓱 들어갔어요, 졸음쉼터로. 근데 보통 요즘에 졸음쉼터 보면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그냥 진짜 산 바로 옆에 있는 졸음쉼터 그냥 간이로 이걸 그냥 만들어 놓은 개념의 쉼터라고 해야 할까요? 화장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움직이는 조립식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단체로 내려서 형들이 담배 필 사람들 피고 저는 화장실 좀 갔다가 나왔는데 초 앞에 바로 화장실 나오면 그 앞에 저희는 몰랐어요. 처음에 그냥 차가 한 대가 있는 건데 차가 무슨 차냐면 그 차가 원래는 뒤에 닫혀 있었거든요. 차가 그 트럭 한 2.5톤 정도? 2톤짜리 트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탑차라 그러죠. 이제 냉동식품 같은 거 싣고 다니는 거 있는데 그걸 개조해가지고 뒤에 문은 열리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문 열면은 안에 뭐 물건 싣고 하는 그 차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화장실 갔다 오고 형들은 이렇게 막 뒤에 있다가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탑차가 뒤에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데 안에가 보이는 게 안에 조명을 하나 달았는데 그 노란 조명 아시죠? 전구 같은 거 하나 달았는데 안에가 보이는데 이게 정말 기괴한 게 그 차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무당 차인 거예요. 안에 무당 도구들이라 그러죠. 도구들이 쫘르륵 있는 거예요. 뭐 부적도 있고 뭐 부처 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쫘르륵 있고 무슨 뭐 오방기 같은 것도 있고 쫘르륵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야? 이거? 저는 홀린 듯이 봤죠. 뭐야? 이거? 하고 있다가 차 앞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펄럭펄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쑥 가봤죠. 뭐야? 하고 형들 여기 봐봐. 뭐야? 차 원래 있었어? 하면서 뭐야? 하고 앞을 딱 가서 봤는데 한 남자분이 펄럭펄럭 하면서 춤을 추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딱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게 뭔가 입할 때 하는 그런 춤 있잖아요. 정말 차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깜짝이야 이러고 돌아서는데 그분이 싹 저를 딱 쳐다보더라고요. 쳐다보고 저는 뒷걸음질 치면서 형들 쪽으로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쓱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얼굴을 한 번씩 다 봐요. 보더니 그분의 인상차기를 대충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위에는 뭐 입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밑에는 하얀 색깔 한복 바지 같은 거 있잖아요. 개량 한복 바지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남자인데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했고 화장을 떡칠을 했다고 표현을 할게요. 화장을 정말 그냥 아예 하얗게 밀가루 부은 것 마냥 입술은 빨갛고 그런 형태이신 분이 저희를 4명을 쓱 이렇게 보다가 그 1번 형한테 쓱 다가가더니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욕심 많은 돼지색 딱 이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 1번 형 같은 성격은 그냥 그런 일 생기면 요즘에 흉흉하고 하니까 그냥 예 하고 그냥 미친 사람인가 보구나 하고 그냥 피하는데 둘이 싸우면서 오고 그래가지고 둘이 약간 조금 화가 나 있었잖아요. 이제 1번 형이 갑자기 거기서 이 양반이 미쳤나 하면서 거기서 육두문자가 나오면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 무당과 막 싸우다가 제가 말렸죠. 하지 말라고 그만해. 좀 제발 우리 그만 가자고. 근데 이게 저랑 지금 그 형이랑 약간의 서로 무슨 말했는지 기억이 조금 다른 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마지막 저희가 가려고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 무당분이 약간 뭐 보여줄게? 기다려. 약간 이런 식의 말이었거든요. 저희에게.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말? 근데 그 형은 이렇게 들었대요. 너네 딱 기대해. 라고 이런 말을 한 걸 정확히 들었대요. 근데 저는 싸우고 나서 돌아설면은, 야, 너 후회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 형은 아직도 그걸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기대해. 내가 너네 보여줄게. 라고. 아무튼 뭐 그런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형들 다 말리고 차에 타서 거기를 빠져나가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해서 한 5분에서 10분 내지 정도 갔을까요? 네. 갑자기 제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서 이건 진짜 가다가 갓길에 세워서라도 지금 이거는 빨리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가다가 마침 근데 운이 좋게 졸음쉼터 비슷한 게 뭐 하나 있더라고요. 공원도 이렇게 돼 있고. 네? 그래서 빨리 그걸로 차 형 대라고 해가지고 저는 내려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볼일을 보게 되는데 그 화장실 구조 어떻게 되냐면 불 켜는 건 없는데 그냥 들어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요. 센서 인식을 하나 봐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더라고요. 클래식 같은 음악이. 저는 변기를 찾아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데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센서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앉은 상태에서 손을 들고 막 손을 흔들었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무섭잖아요. 제가 형들 빨리 여기 들어와서 불 좀 켜줘 이랬는데 안 들리나 봐요. 밖에가. 그 순간 갑자기 그 변기 상막이 문을 닫으면 문 바깥에 뭐가 우직하게 서 있는 느낌이 드는 그 느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 보면은 밑에가 뚫려 있잖아요. 뭔가 원래 조금 밝았는데 밖에서 빛이 들어와서 뭔가 갑자기 화장실이 싹 어두워지는 느낌? 저도 약간 제가 상상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런 경험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가 하고 별거 아니겠지. 별거 아닐 거야 하고 그래 진짜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고 얼른 정리를 하고 그 문을 대차게 뭐 있으면은 그래 너 그냥 이거에 밀려서 너 그냥 뭐 떨어져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문을 팍 하고 밀고 나왔어요. 당연히 역시나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근데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었던 게 약간 초기 증세라고 하죠. 방금 전에 저 이상한 아저씨를 만나고 왔는데 이거 뭔가 불길하다 지금. 이거 오늘 내로 지금 고모네를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형들 차를 타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하고 쭉 가고 있는데 이 1번 형이 원래 그런 형이 절대 아닌데 갑자기 엑셀레터를 뭉 봤더니 속도를 쫙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너무 놀래서 이제 그 차 핸들바지라고 하죠. 그 위에 있는 거, 그 안전바 잡고 옆에서 형 왜 그래? 형 미쳤어. 속도 줄여. 형 줄이라고 하면서 제가 형을 막 쳤어요. 줄이라고 형 제발. 근데 그때 조금 줄였는데 갑자기 옆으로 형의 핸들을 확 꺾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에 정말로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근데 속도를 만약 안 줄였으면 저희는 튕겨서 나갔을 거예요.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제가 별 말을 안 하겠어요. 그리고 서행하면서 10초를 더 갔는데 10초 그 앞에 고라니가 한 마리 또 죽어 있던 거예요. 뭐지? 겨우 피해서 이렇게 갔어요. 에이, 설마겠지. 했는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한 마리가 또 죽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간격으로. 근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때부터 너무 무서운 상황에,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의 구세주 고모가 전화가 와요. 그래, 지금 얼마나 남았니? 오는데, 꽤 온 것 같아. 고모, 내비상 한 30-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찍혀 있는 것 같아. 고모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거기서 너는 내 자식이고 고모도 지금 잠깐 선잠 자다가 이상한 꿈을 꿔서 그러는데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다. 너가 지금 거기 지금 애들 몇 명 오고 있다 그랬지? 너까지 포함 4명이지. 그중에 정상적인 거는 너밖에 없을 거야. 지금 뭔가 이상할 거란 말이야. 고모가 꿈자리가 이상해. 근데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이 형이 속도를 또 쫙 올리는 거예요. 쫙 올려서. 그래서 고모 통화하는데 전화기를 들고 제가 형을 또 쳤어요. 형 옆에서 형 왜 그래? 근데 뒤에 형들도 그냥 가만히 앞만 보고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이 형을. 형 왜 그러냐고 하는데 이 형은 유후 하면서 그냥 엑셀 받더라고요. 형 줄이라고 제발. 근데 왜? 무서워 하더니 속도를 이제 천천히 줄이는데 제가 이제 고모 이렇게 딱 전화하면서 앞을 보고 있는데 저 하늘에서 박스 같은 물체가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앞쪽 그 조수석 쪽으로 빵 하고 부딪히고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독수리가 갖다 박은 거예요. 차에 제 앞에. 이게 저희도 그때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봤는데 독수리? 네, 독수리가 갖다 박았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움직인 센서 감지로 그게 안 찍힌 거예요. 그 차는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때 깜짝 놀라는 와중에 제가 뭐야 형 우리 뭐야 하다가 내가 딱 갑자기 거기서 살짝 멈추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 고모 통화로 아직 전화기는 들고 있으니 고모 지금 방금 독수리가 이렇게 박았다. 이거 내가 정확히 봤다. 이거 새라고 엄청 큰 새라고. 네, 고모가
지금 당장 그 친구를 다독이든지 어떻게 해서 딴 데로 절대 세지 말고 고속도 그대로 고모 집으로 바로 곧장 와라. 고모 준비해놓고 있을 테니까 예. 지금 이거 악조다 그거 정신 바짝 차려라잉 하고 저 알겠다고 고모 그냥 내가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 보이는 건 내가 그냥 나 혼자만 해.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기이한 일들이 생기는 걸 완전 믿는 쪽이다 보니 이거는 제가 총대를 메고 이 형들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반무당이 돼서 내가 너희들 구하마, 내가 고모 집까지 너희들 데려다 주마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고모 전화를 끊고 제가 잘 다독였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1번 형은 이미 눈이 마탱이가 가 있고 2번 형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나마 정상인 게 막내 3번 형인데 갑자기 또 가다가 이 형이 또 속도를 또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 다독였어요. 여기서 제가 승질 내면은 딴 데로 갈까봐, 고모 집으로 못 갈까봐 속도를 내는데 갑자기 뒤에 타있던 2번 형이 손이 훅 들어오더니 핸들을 자꾸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속도 줄이랬잖아 하면서 육두문짝에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1번 형이 갑자기 여기서 또 화가 나요. 야, 너 이씨 내려! 한 다음에 쓱 옆에 보니까 또 어디다가 차를 대는데 거기가 뭐냐면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차를 받치고 내렸어요. 건물이 크게 하나 있는데 폐휴게소 같은 거예요. 그 약간 옛날 휴게소식 막 궁전처럼 돼 있고 이런 휴게소식 있잖아요. 이미 다 건물이나 이런 거 다 까져 있고 막 철거를 한 지 되게 오래된 그런 휴게소에 있는 공터에 멈췄어요. 저희가 차를 세우고 멈췄는데 둘이 내려서 싸웁니다. 야, 너 내려봐, 너 일로 와봐. 야, 너 진짜 너 안 되겠어. 아까부터 죽으려고 환장했나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들을 말려줘. 제발 형, 우리 좀 잘 가자. 가는 길에 진짜 우리 형 여기까지 왔잖아. 우리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일단 술 한잔 하면서 불자. 뭘 그런 걸로 그러냐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까지 제가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이 막내 3번 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뒤를 이렇게 쓱 돌아봤는데 그냥 왠지 챙기고 싶은 거 있잖아요. 3번 형님, 형, 어디가? 하면서 보니까 그 폐휴게소 쪽 옆에 새끼리 있는데 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형이. 저 형만 뭐해? 하면서 1, 2번 형들은 조금 화가 쑥으로 들었을 때 제가 그 3번 형한테 가요. 형, 왜 그러냐고, 형. 어디가? 하니까 보통 노상방뇨 생각을 하겠지만 제 느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형, 어디 가냐고 하고 제가 뒤를 따라갔는데 이 형이 듣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걸어가요. 근데 제가 살짝 빠른 띵걸음으로 가가지고 그 형의 어깨를 딱 잡아요. 형, 뭐 하냐고, 어디 가냐고, 왜 말을 안 듣냐고 사람이 부르는데 괜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뭐해, 형? 근데 이 형이, 왜? 공기 좋잖아. 나 오줌 싸려고 그런다, 왜? 아니, 형, 하고 이렇게 쓱 봤는데, 이태를 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아무나, 이건 초등학생이 봐도 나무 판자가 하나 깔려져 있었는데, 이거는 진짜 그 조그만 무게 나가는 강아지가 밟아도 이건 부서져 나갈 나무 판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봐봐, 형. 하고 제가 발로 이렇게 쓱 치웠어요, 밀어서. 보니까 낭떨어지더라고, 거기. 철거를 해놓은 그 낭떨어진 거예요. 그 형은 2걸음만 더 밟았으면 그걸 밟았을 거예요. 형, 이거 보라고. 지금 이 상황 뭐냐고, 이거. 형, 지금, 하고 저희 놀란 상황에 이 형을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1, 2번 형 있는 차 쪽으로 갔어요. 하고, 형, 이제 제발 이런 시간 없으니까, 우리 기분 좋게. 자, 형들 이제 출발합시다. 우리 가서 술을 내가 살게. 막내 내가 살게. 자, 갑시다. 절대 말을 듣질 않아요. 지금 제가 사람하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때마침, 아까 저희가 들어왔던 그 입구에 불빛이 하나 싹, 네온사인 같은 게 싹 보이더라고요. 뭐지 하고 근데 차가 한 대가 들어와요. 우리 같은 차인가? 보다 했는데 아까 그 트럭인 거예요. 저희 옆에 딱 차를 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역시나 아까 되게 꾸리꾸리한 그 무당인 남자분이 내리더라고요. 내려서 형한테 가요. 형한테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만 원 돼지 양반, 여기 있네. 근데 이 형이 아까와는 다르게 화를 안 내요. 왜 화를 안 내지? 뭔가 그분을 보니까 온화해졌다고 해야 하나? 나 이 60만 원 양반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자네들은 좀 저쪽으로 짜그라져 있어. 뭐지? 이러고 있다가 이 형이 자연스레 그냥 그 트럭 탑차 옆에 타더라고요. 같이 타서 둘이 얘기를 해요. 한 10분 정도? 근데 때마침 고모한테 또 전화가 와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원래 전화를 하려는 찰나에 고모한테 전화가 와요. 고모가 이쯤 되면 올 때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니? 지금 빨리 와야 될 텐데. 제가 상황 설명을 이렇고 저렇고 해요. 지금 고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쪽에 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어딘지 알겠냐. 근데 고모가 그쪽 산 쪽이다 보니까 지리가 바삭할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딘지 안다고. 너네 딱 거기 있으라.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우리 애들하고 같이 갈 테니까 그냥 거기 있으라고.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한다. 거기 그냥 그대로 있어라. 자꾸 좀 갈라니까. 해가지고 전 일단 이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저만의 또 혼자 판타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뭔가 이 형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느 정도 있다가 차 문을 두들겨요. 들리고 차 문을 엽니다. 제가. 그래서 형 나오라고. 나갈게 했는데 고모 오기로 했다고 빨리 나오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아까 그 무당이 고무? 하더니 야 너 빨리 내려 하더니 차 시동 거고 그냥 윙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럭은 가고 저희 넷이 그냥 공터에 이러고 남아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저쪽에서 고모가 오더라고요. 고모의 생김새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누가 봐도 딱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예쁘시고 미인이시고 근데 포스가 있는 그 얼굴 아세요? 백발머리에다가 쪽머리 하고 다니시고 아직까지도 정말 딱 보면 그냥 그런 거 하시는 분이구나 딱 보면 느껴지거든요. 고모가 싹 오더니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그 1번 형을 딱 보더니 손으로 막 몸을 때리듯이 털어내요. 막 몸을 이렇게 막 털어내요. 뭐가 있구만 뭐가 있어. 빨리 차에 타라. 우리 차에 타 했는데 이 형은 끝까지 차에 안 탄다는 거예요. 형 차 타고 저 가 했는데 나 안 탈 건데. 근데 이게 이 형도 이제 막 체격이 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모랑 같이 오신 법사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이 법사님 두 분이 키가 크고 체격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시적에 소위 말해 한따까리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갑자기 호통을 치기 시작해요. 야, 이 근데 이게 저는 느낄 수가 있는 게 그 사람한테 화가 나서 욕을 한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존재에게 떠나가라고 욕하는 그런 느낌 혹시 아세요? 야, 이 씨, 빨리 타! 그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법사님 한 분이 잡고 고모는 차 문을 열고 한 분이 옆에 또 잡고 그 형을 어거지로 해서 가운데 태우고 연행하듯이 두 분이 뒤에 타버려요. 다른 보살님이 운전하시고 고모는 조수석 타고 이렇게 해서 먼저 출발한 거예요. 저는 저만 제정신이니까 제가 그 형 차를 타고 고모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무슨 상황이야 하는 동시에 그냥 고모가 완전 태평하게 너네들 배고프시 밥 먹어라 이러시는 거죠. 저희는 그냥 뭐 눈치가 없이 그냥 먼저 밥을 먹었죠. 밥을 먹고 있는 도중에 그 시골이니까 마당이 이렇게 크고 있는 그런 집이잖아요. 고모가 저쪽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뒤에 한 그런 보살님들 그런 일 하시는 그 보살님들이잖아요. 한 10분이 이렇게 쫘르르 오시더라고요. 막 전화 받고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밥 먹다가 궁금하잖아요. 뭔 얘기를 하나 이게 뭔 상황인가. 그리고 심지어 그 1번 형은 신당에서 뭘 하다가 제가 자세히는 안 물어봤는데 그 물어보지 말라 하더라고요. 방에서 그냥 잠이 들었어요. 잠에 깨있는 건 저랑 2번이랑 3번 형인데 그렇게 같이 밥 먹고 무슨 얘기를 하나 궁금해가지고 뒤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마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만난 것 같은데 우주랑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트럭 타고 다녀. 걔야? 하면서 걔 마이산 쪽 돌아다닌다며. 근데 걔 얼마 전에 없어졌는데 걔 어떻게 뭐 또 됐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들과 인사하면서 그 고모 사실은 상황 설명을 했죠. 제가 이렇게 오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저 형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솔직히 저쪽에서 먼저 돼지 같다고 하고 막 욕심 많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살짝 다툼이 있었고 근데 갑자기 보살님 중에 되게 무섭게 생긴 보살님 한 분이 갑자기 그래서 그놈이 손댔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형이 그 남자 무당의 멱살을 잡았냐 뭘 했냐. 사실 이 형도 화가 나서 멱살을 잡았거든요. 남자 무당 멱살을. 근데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그러면 뭔가 그럴까봐 잡진 않고 그냥 그분이 먼저 안 좋게 막 무슨 색 하면서 욕하는데 이 형 기분이 좋을 리가 있냐. 좀 싸운 거일 뿐이다 했는데 옆에 고모랑 법사님이랑 저만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모 그게 뭔데 할까. 마이산의 헛돌도는 잡기 중에 잡기라고 제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인 보살님들 중에 원래 같이 있었고 뭐 스승이었고 막 그런 관계들이더라고요. 근데 전라도권을 떠돌면서 계속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잘못된 신을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아냈는데 뭐 이상한 숭배를 하면서 그런 제가 용어들은 모르니까 이상한 숭배하고 자기만의 그런 세상에 갇힌 그런 악기를 좀 모시는 그런 잡기 중에 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래요. 저 사람 무당이래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지금 되게 안 좋게 하고 다니는 지금도 아마 돌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잡기 중에 잡기라고.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고모 얘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얘기가.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도 돌아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기종님들 조심하시라고 그냥 트럭 탑차보시면 그냥 그런 거 보면 도망가세요 일단은. 그리고 그 1번 형이 한 1년 동안 되게 몸이 신병 아닌 신병인 걸로 아파요. 이 형 되게 아프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점집을 들락날락거리고 틈만 나면은 제 고모 집에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2번 형은 원래 붙어야 될 시험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붙는 거예요. 그냥 1, 2차 다 붙고 3차를 그냥 가서 출석만 하면 붙는 정도의 그런 확률인데 이 형이 거기서 바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 형은 크게 사고가 나요. 그래서 병원 신세를 꽤 오래 지게 돼요.
그러면 남은 건 저밖에 없잖아요. 저는 뭐 멀쩡하잖아요. 저는 멀쩡한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 해에 여름이에요, 여름. 제가 이 얘기는 아주 짧게나마 다 방송국에 이 썰을 풀 적이 있어요. 아, 예. 실제로. 제가 그 해 4월부터 지방 행사를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제가 행사장 들어가면 대기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기실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밖에 나와서 음료수 좀 먹고 밖에 구경 좀 해야지 하는데 저를 보고 뛰어오던 한 소녀인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분의 인상 차이를 아직도 유지하는 게 연청 바지에다가 흰색 맨투맨 같은 거에다가 분홍색이었는지 그 기억이 나는데 크로스백 같은 걸 이렇게 메고 계셨어요. 오. 그리고 이제 제가 무대에 올라요. 행사를 하려고 무대에 올랐는데 왜 이 무대에 이렇게 위에 있으면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저기서 나를 이렇게 보는 건지 뭐 안 보는 건지 이게 얼굴 표정이 근데 보고 있는데 이게 잘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는데 야 이게 내가 시력이 안 좋아졌나? 저 사람이 왜 나를 보는데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봤어요. 다른 사람들 그냥 똑같아요. 근데 저 손옆에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뭐지? 왜 저렇게 쳐다볼까 하고 저는 이제 그 소녀팬이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저한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가운데 섰을 때 저는 그 소녀팬의 얼굴을 정확히 봤어요. 이 소녀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건 이따가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 형상을 언제마다 목격을 하냐면 이상하게 공연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소녀팬을 보게 된 거예요. 계속. 근데 저는 하도 이제 공연하고 이럴 때 보니까 4, 5, 6월은 제가 행사만 다녔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소녀팬을 계속 보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약간의 정 아닌 정이 들게 되더라고. 그냥 뭐 별로 무섭지도 않아요. 공연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인가 보다. 그리고 내가 공연하고 하면은 이런 이에 사로잡혀서 뭔가 내가 좀 더 뭐 파워풀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는 그런 현상인가 보다. 내가 몸이 뭐 약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가울 지경이에요. 공연만 안 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최근이었어요. 제가 활동을 좀 오래 쉬다가 최근에 다시 이 앨범을 작업하려고 이 앨범에 몰두를 하면서 작년 11월부터 이 앨범을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다가 제가 최근 한 1, 2월쯤에 프로필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제 동생이 있어서 그 동생이 저랑 하도 합을 많이 맞춰본 제 동생이고 제 크루원 사진하는 작가입니다. 그 동생이 제가 컴백을 하니까 프로필을 다시 찍으려고 그 동생이 가서 야, 프로필 한번 찍자 해가지고 저희는 워낙 합을 많이 맞춰봤으니까 형 뭐 금방 하잖아요. 뭐 농담 삼아 30분이면 찍지 않나? 사실 30분이면 못 찍거든요.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하면서 슛 들어갔는데 이 동생이 형, 표정이 안 좋네 자꾸. 조명을 설정했는데 안 좋네. 뭐지? 해가지고 야 너 뭐 다른 사람 방금 전에 되게 잘 찍었잖아. 왜 그래? 야, 내가 못하는 거 아니야. 왜 그래 갑자기? 네가 못 찍는 거겠지만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하다가 형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형 자꾸 뭐가 후해. 형 찍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몇 장을 찍어요. 근데 사진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찍다가 원래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빨리빨리 찍고 그러는데 뭔가 안 맞네 이게. 지금 조명이 이게 계속 조명을 바꾸고 계속 만지고 카메라를 계속 만지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뭐지? 이러다가 저희 크루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 중에 그때 마침 시간이 맞는다 해서 저희랑 같이 어울리고 이런 그 모델 친구들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여성 모델들이 와서 그럼 쟤네 먼저 찍자 해가지고 사진을 먼저 찍는데 제가 저쪽 뒤쪽에 딱 가서 앉아요. 이렇게 가서 앉아서 사진 찍는 걸 그냥 보고 있어서 좀 쉴 겸. 근데 속으로 쟤는 뭔데 사진 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빨리빨리 끝냈으면 된 건데 저도 꽁시렁거리고 있었어요. 예. 내가 뭘 못한다고 했는데 제 매니저 형이 있었어요. 제 매니저 형이 원래 제가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뒤에 매니저 형이 계속 쓰면서 막 보고 박수 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서비스 잘하고 있어. 좋아 이러면서 응원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매니저 형이 그 모델 친구들 케어를 하니까 보다가 갑자기 매니저 형이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 카메라 뒤에. 저 왜 안 나오자고. 형 뭐예요? 형 일로 와요. 근데 이 형이 진짜 쓰게 된 표정으로 가만히 있더라고요. 형, 좀 형 쉬어요, 일로 와요. 이 형을 제가 끌고 쑥 뒤로 와서 앉았어요. 앉아서 보는데, 뭐 1번 모델 찍고, 2번 모델 찍고, 3번 모델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찍는데, 저랑 그 형이랑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거기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슛이 터지면서 프레시가 한 3번 정도 터졌을 때, 저랑 그 형이랑 그 한 공간에서 그냥 가만히 굳어서 머물러 버리게 된 거예요, 이러고. 뭐지? 하고 있다가 같이 서로 쳐다봐요, 얼굴을. 프레시 사이 터질 때 그 옆에 여자 모델 옆에 서 있는 그 소녀를 봤어요,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다 이 형 사색이 돼서 이 형이랑 잠깐 밖에 나와봐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요. 야, 너 봤지? 형, 저도 봤다고요, 지금.
야, 너가 옛날에 그때 그 봤다는 그 얼굴이 저 얼굴이야? 해가지고 형 맞다고 저 지금 한 몇 년 안 보이다가 지금 또 봤네? 뭐지? 그 여자 소녀의 얼굴이 어떻냐면 제가 저를 보고 있는데 뭐 이상하게 보고 있다 했잖아요. 얼굴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이 눈, 코, 입이잖아요. 눈이 이 볼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코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마로. 입은 그대로 있고요. 그 얼굴이었어요. 제가 봤던 얼굴이. 공연장에서 봤던 얼굴을 그대로 보다가 몇 년 안 보이다가 오랜만에 사진 작업하는데 플래시가 터져서 봤는데 그 얼굴이더라고요. 얼굴 구조가. 그 얼굴을 보고 이 형은 사색이 돼서 지금 연예계 이쪽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인데 하도 뭐 연예인들이 뭐 귀신 본다나 뭐 어쨌잖아 얘기만 들었지 자기는 이거를 저랑 있으면서 처음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이고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존재가 보이는 게 진행형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와, 두 이야기다. 그냥 숨이 막히네. 숨을 쉴 틈을 안 주시네. 아닙니다. 역시 래퍼다. 아닙니다. 어디서 숨을 쉬었어야 되나. 와, 근데 네. 마지막 그 보였을 때 진짜 무서웠겠다. 네, 근데 이제 또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예. 그 존재가 형상으로 딱 보였을 때 잠을 못 잤어요. 한 일주일간 제가. 이야. 근데 또 느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 아무튼 썸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 두 가지를 들려주셨는데 저는 그 무당 고모 이야기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진짜 네네. 좀 무당 고모 이야기 좀 많이 들려주세요. 있습니다. 제발 좀. 네, 있습니다. 너무 힘드네. 제가 그래도 연예인분이라고 사람 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10명 붙일 거예요 이제는.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 가실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썸님 노래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랩도 잘해. 이야기도 잘해. 게다가 멋있어. 야,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썸님 이야기 특히나 무당고모 썰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근데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거든요. 무조건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DJ캣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센 사람이 겪는 일, 아마 주제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만날게요. 예, 안녕하세요. 캣님,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네요. 아유, 제가 영광이죠. 아이고, 예. DJ캣님 반갑습니다. 예, 돌비 반갑습니다. 지금 네. 시작된 건가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저랑 둘이 네네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작은 방 안에. 예. 예, 돌비님, 반갑고요. 우리, 네, 아이고. 시청하시는 우리 귀족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일단은 DJ캣님, 저에게 말씀해 네. 주시기로는 기가 굉장히 세신 분이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기가 굉장히 세고요. 제가 센데? 점 보러 다니면, 네네. 이제 점을 몇 년에 한 번씩 보러 다녀요, 점을. 네. 그러면 무당분들 있잖아요. 네. 제가 용하다는 분을 두 분을 만났어요. 오. 네, 그분들이 처음에 제가 딱 들어오니까 두 분 하신 얘기가 똑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살에 걸린 것처럼 기침을 이렇게 콜록콜록 하시면서, 와, 이 기봐라. 너무 세다. 숨 막힌다.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패기? 네, 기가 그렇게 많이 오. 세다고 저한테 얘기를 그렇게 하셨고요. 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이제 영안이다,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들어봤고, 저는 뭐 귀신 보이냐, 안 보이냐, 이렇게만 얘기했지, 뭐 영안, 영가, 이런 얘기도 사실 저는 시드무를 들으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DJ캣님께서 겪었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DJ캣이에요. 저는 기가 굉장히 셉니다. 얼마나 세냐면 저는 평생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위도 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근데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제 눈에 사람인데 저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귀신이라 그래요. 오? 제 눈에 분명히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건 한 두세 번 돼요. 제가 6, 7년 전 일이에요. 그 조선시대로 배경으로 한 그 킹덤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게 처음 나왔을 때인데 저희 이제 직원들이 그때 여자 한 5명, 남자 한 3명, 저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직원들이 있었고 다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회사가. 근데 복지가 되게 좋았어요.
그 방 하나를 빔을 싸가지고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 모여서 이렇게 썼는데 이제 킹덤을 다 같이 보자고 해서 날짜를 맞춰가지고 킹덤을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재밌게 보고 있다가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다가 보다가를 반복하다가 시간을 봤더니 12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들아 이거 나머지는 내일이나 모레 볼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저 빼놓고는 다 자고 있더라고요. 다 자네. 그러면 꺼놓고 나도 여기서 자고 좀 이따 일어나서 내 방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잤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할아버지가 갈대밭이 굉장히 무성한 데에 있어요. 갈대가 굉장히 무성하고 어깨 높이로 되게 무성한데 검은 삿갓을 쓰고 검은 도포를 입으신 할아버지가 아마 저승사자라는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느낌에 할아버지가 10m 앞에 정도에서 저한테 손으로 손가락을 앞으로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한 손은 뒷짐을 지고.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사이에 풀이 다 밟혀가지고 이렇게 길처럼 나져 있었어요. 그래서 발끝까지 다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라고 하다가 제가 원래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진 않은데 꿈속에서는 저도 모르게 왜요? 직접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공중으로 딱 띄었다 탁 내리면서 수염을 만지시다가 그러더니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라고 하는데 저는 무서운 것보다도 짜증나게 왜 나한테 오라고 그래. 자기가 오면 되지. 오시라고 직접 이제 말이 조금 저도 거칠어졌어요. 그러니까 뒤꿈치를 더 올렸다가 내리면서 이러더니 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욕을 했어요. 저기 노인네가 미쳤나? 왜 나한테 오라고 하고 냐? 막 이렇게 한번 욕을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도포를 뒤로 확 제끼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뭐야 씨 하고 뒤를 딱 돌았는데 옛날 70년대 시골에나 있을 법한 집 있죠? 집으로 돼가지고 창호지가 붙여있고 나무 마루가 있는 옛날 그런 집이 한 30m에서 50m 사이에 한 채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부엌이 수상했어요. 부엌 문이 한쪽은 나무로 딱 닫혀있는데 한쪽 문이 열렸다 닫혔다 삐그덕 소리가 나면서 계속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으로 갑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계속 가요. 가가지고 그 문을 탁 열어봐요. 열어봤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그 한쪽은 굉장히 환한데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쪽은 정말 암흑처럼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제가 꽝 닫습니다. 근데 문이 꽝 닫자마자 또 삐끗 열리는 거예요. 다시 꽝 닫아요. 삐끗 열려요. 그래서 닫더니 문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옛날 병첩이. 그래서 제가 문 밑에 나무를 들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문을 잠가버려요. 문을 잠갔더니 그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꿈속에 되게 흡족했어요. 그러다가 잠을 깼습니다. 그때가 한 7시쯤 됐어요, 아침. 직원들 이제 하나하나 다 깨워가지고, 야, 니들 빨리 씻고 이제 출근 준비해야지. 라고 했더니, 킹덤 어디까지 봤냐. 나는 처음부터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야, 내가 희한한 꿈을 꿨어. 무슨 꿈을 꾸셨는데요? 묻더라고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뭐 노인네가 나오고, 뭐 부엌문이 이렇다라고 다 설명을 꾼 걸 그대로 좀 전에 얘기했던 걸 다 설명을 해줬더니, 우리 여직원 중에 똘순이라고 칭할게요. 똘순이라고 한 명이 있었는데, 걔가 깜짝 놀라게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친구가 일주일에 가위를 안 눌리면 한 번, 많이 눌리면 3번이 눌린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경찰인데 아버지도 눌리신대요. 가위를 그렇게 잘 눌리신대요. 뭐 유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친구 가위를 눌리는 게 그 할아버지가 갈대밭에서 그렇게 오라고 손짓을 한대요. 그럼 얘는 똘순이는 돌아서 도망을 간대요. 얼마나 도망갔나? 뒤를 돌아보면 더 가까워져 있고 또 뒤돌아서 열심히 도망가면 뒤돌아보면 또 가까워져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넘어져 있으면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댄답니다. 자기 얼굴에. 수염이 달 정도로. 그러면서 낄낄낄낄 웃는데요. 그러면 가위 눌린 상태에서 몸도 못 움직이고 손가락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감는데요. 눈만 좌우로 피하면서 그러다가 깬답니다. 가위에서. 그리고 또 다른 가위는 아까 그 부엌문 있잖아요. 그 부엌문을 자기는 삐그덕하고 삐그덕 열릴 때마다 끌려간대요. 조금씩.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또 삐그덕하고 열렸다가 이제 닫혔다가 열리면 또 끌려가고. 그래서 어느샌가 부엌 안까지 들어간대요. 그럼 머리 길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 사이로 눈, 코, 입이 보이는 여자가 그 뿔순이한테 다리는 굽히지 않고 허리만 굽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술.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술. 번갈아 쳐다본대요. 그러면서 웃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잠에서 깨면 가위에서 깨는 거예요. 그게 가위에 나왔던 내용들인데 제가 그래서 야 재수없는 네 꿈을 왜 내가 꿨냐? 이렇게 하고 전 넘어가요. 그냥 넘어갔는데 그 친구가 퇴사를 하고 2년 동안 연락될 때까지 가위를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어요. 이야, 예. 단 한 번도.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같은 층에 이렇게 직원들하고 살면 같은 층은 가위 눌리던 애들이 다 안 눌려요. 정말로. 예. 센데. 예. 네, 제가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셉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위 눌리시는 네. 분들 집에 찾아다니시면서 네네네. 가위 퇴치해 주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예, 반경이 얼마나 되고. 반경. 오. 예, 네. 뭐, 한 30m 반경까지 되는 것 같은데. 예,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옛날에 토요 미스테리라고 요게 첫 방송, 둘째 방송 하던 시절이더라고요. 27, 8년도 전쯤 일이에요. 그때 제가 개나 타고 소나 타는 투 모델, 오토 말고 스틱을 몰고 다닐 때였어요. 그때 서산에서 제가 클럽 DJ로 일을 했습니다. DJ로 일을 하다가 우리 밑에 바로 동생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옷 좀 사러 가자. 네. 원래 그때 당시는 나이트클럽이 일반 나이트클럽은 12시까지, 호텔 나이트클럽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 반쯤에 마지막 한 타임을 동생들한테 맡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동생, 그 동생이 전라남도에 살아요. 거기가 고향이라서 제가 전남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름을. 전남이랑 11시 반에 서산에서 대전으로 옷을 사러 나갑니다. 가서 방을 잡아서 자고 낮에 옷을 사서 들어오려고 대전으로 가는 중인데 서산에서 대전으로 오다 보면 부여, 논산을 거쳐하고 대전으로 가는데 서산에서 부여 오는 중간쯤이었을 거예요. 한 1.5km에서 2km 반듯한 길, 밤에 대략 한 12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왕복 2차로의 도로였고 도로 끝하고 흙하고 코스모스인지 뭐 풀인지 이렇게 많이 자라있는 근데 그 가장자리는 한 50cm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는 쌍라이트를 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웬 두 명의 그림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야, 저거 뭐냐? 전남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남이가 저거 애들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애들이 어딨어 하고 제가 주위를 들어봤는데 불 켜진 곳이 없었어요. 마을이. 그래서 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형님 태워갖고 와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찜찜하지 않냐? 마을도 없는데 이 시간에 애들이 도로가를 건너간다는 게 에이, 애들인데 어때요? 좀 태워 가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찜찜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뒤에서 차가 오고 라이트가 켜지면 애들이 좀 도로가 밖으로 벗어난다든가 뒤를 돌아본다든가 애들 반응은 거의 그렇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큰 애가 도로가 작은 애가 흙길을 밟고 가면서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찜찜했어요. 그래서 야, 찜찜하다 얘기했는데 전남이가 그러면 제가 말을 걸어보고 애들 괜찮으면 태우고요. 아, 영 아니면 그냥 가죠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자라고 하고 부상 깜빡이를 켜고 옆에 이렇게 천천히 세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운전석, 조수석 그 바깥으로 지나가는 모습을 옆모습을 실끔 봐요. 근데 큰 애는 7, 8살, 작은 애는 한 5-6살 이렇게 돼 보여요. 손을 잡고 가는데 앞으로 한 5, 6m 앞으로 가고 차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전남이가 니네 어디까지 가니? 얘들아 니네 어디까지 가?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어디까지 가? 이 늦은 시간에 집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근데 저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니까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잖아요. 애들이 발이 보이고 빨간 불빛에 비춰서 무릎이 보이고 허리가 보이고 명치쯤 보일 때쯤 제 기어봉을 톡톡톡 치더라고요. 전남이가. 그러니까 저는 또 앞으로 좀 더 갔습니다. 한 6, 7m를. 그랬더니 전남이가 또 창밖으로 머리를 내고 뒤를 돌아오면서 야, 이놈들아, 어른이 얘기하면 말을 해야지. 어디까지 가?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을 하는 이놈들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사이드미러를 보고 있는데 또 발목이 보이고 무릎이 보이고 명치쯤 올라올 때 또 톡톡톡 치더라고요. 기어봉을. 그래서 좀 또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전남이가 얘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어디서 개무시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냥 가면 될 것을 하나 찰나에 갑자기 기아봉을 막 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뭐야? 예. 그래갖고 일단은 빨리 기아를 넣고 거의 타이어가 헛바퀴를 돌 정도로 해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면서 왜 뭔데 왜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 시트 밑으로 점점 몸을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엉덩이 앉는 부분에 등하고 머리를 대면서 시트 밑으로 지가 스스로 기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소리만 내요. 눈을 똑바로 뜨고 크게 뜨고 그래갖고 왜 그러는데 저는 상황을 모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앓기만 해요. 그래서 저는 전남이 그냥 태우고 대전까지 일단 나갑니다. 그래서 모텔을 잡는데 애가 술 먹은 사람처럼 계속 비틀비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구축을 해가지고 모텔을 잡아가지고 옆에 누워놓고 야, 일단 자자, 빨리 자면 내일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애를 재워요. 근데 계속 눈은 똑바로 뜨고 있어요. 눈은 똑바로 뜨고 있는데 눈동자를 깜빡이질 않아요. 그냥 이러고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빨리 자 그랬고 잠듭니다. 잠들었는데 제가 갑자기 놀라서 일어나요. 왜냐면 불현듯 참 전남이가 많이 놀랬지 하고 잠을 깼다가 얼굴 봤는데 그대로예요. 눈을 똑바로 뜨고 있고 깜빡이지도 않고 앓고 있어요. 끙끙. 그래서 걱정이 됐지만 말을 또 안 하고 하니까 그냥 잠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났는데 아침 10시가 됐어요. 그래서 전남이를 딱 봤는데 그대로 있더라고요. 땀도 흘리면서 눈동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그냥 이렇게 앓고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옷 사긴 글렀다. 그냥 가야 된다. 그래갖고 전남이를 다시 태우고 차에 태우고 서산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서산에 저희 클럽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요. 제가 사장님, 우리 전남이랑 어젯밤에 30분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전남이랑 뭐를 봤는데 전남이가 이상해요. 놀랬나 봐요.
귀신 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요. 그랬더니 그럼 빨리 데리고 와봐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데리고 와갖고 일단 전남이 방에 누워놓고 바로 옆방이 제 방이었거든요. 누워놓고 사장님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가게 앞에 다방에서 만나요. 사장님을.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고 저렇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중간에 사장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사장님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였어요. 사장님 어머니.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서산에서 그때 당시는 좀 이렇게 유지분이셨더라고요. 뭐 귀신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용환 무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봐라. 전남이를 데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장님하고 저하고 전남이를 데리고 그 용화시다는 무당분 집으로 전남이를 데리고 가요. 근데 딱 들어가니까 그 무당분이 우리 쪽을 보고 안 계셨고 그 절하는 곳 있잖아요. 그 상. 그쪽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앉지도 않으시고 제 사장님이 저희 누구 어머니가 누구신데 소개로 왔어요. 그러니까 돌아보시더니 전나비를 탁 째려보세요. 대뜸 한다는 말씀이 아랫마을 동자신 윗마을 동자신이 간만에 만나가지고 약주 한 잔 자시고 집에 돌아가는 길을 네가 왜 욕지거리야 하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전 거기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우와. 그걸 얘기를 안 했는데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아까 하던 중이었는데 그러더니 하신 얘기가 이건 한 분만도 내가 어떻게 못해. 더군다나 두 분이었어. 난 못해. 그러시더라고요. 딴 지방에 더 용한 무당을 찾아가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진짜 자기 자식처럼 부탁을 하셨어요. 빌고 또 빌고. 그래도 안 된대요. 나가래요. 그러다가 결국 데리고 나왔습니다. 데리고 나와서 전남이 방에 누워놓고 그 이후에도 계속 어머니하고 무당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빌었나 봐요. 계속 전남이를 좀 어떻게 해결해달라 했더니 그 무당분이 그럼 이틀 뒤에 구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슬하러 전남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안 갔어요. 구슬할 때는. 구슬하고 데리고 왔는데 3-4시간 했대요. 구슬. 밑에 데리고 갔던 동생 하나가 얘기를 하기는 3-4시간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데리고 왔는데도 똑같아요. 그냥 하늘만 보면서. 근데 얼마나 눈을 안 깜빡거렸는지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옆으로. 근데 눈을 안 깜빡거리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잘못됐나고 손으로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만져보면 눈동자가 달 것 같으면 깜빡거리긴 해요. 근데 계속 한 곳을 응시하면서 끙끙 앓기만 해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들하고 저하고 죽도 끓여가지고 먹이고 안 죽을 만큼만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나? 그때까지도 그렇게 미동이 없다가 저는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제 방에 와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노크를 하더라고요, 제 방을. 그래갖고 누구니? 그랬더니 전남이었어요. 전남이가 노크를 하고 형님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들어와. 너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네, 괜찮아졌어요. 언제? 언제부터니까 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믹스 커피를 2잔을 타가지고 한 잔씩 마셔요. 그러면서 너 도대체 뭘 봤어? 그러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해요. 끝까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눈을 못 감았대요, 자기는. 감을 수가 없었대요. 왜? 그랬더니 눈을 감으면 그때 그 자기가 무섭던 모습이 그대로 떠오른대요. 계속. 와. 그래갖고 눈을 감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서서히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웃기도 해요. 산책도 하자고 해서 산책도 같이 하고 그렇게 웃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래서 물어봐요.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럼 애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까? 그러면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을 때까지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한참 지났어요. 그렇게 하고 한 달 가까이 됐는지 20일 정도 됐는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그때 제가 본 게 뭔지 아세요? 그래갖고 뭔데? 도대체 뭔데? 왜 얘기를 안 했냐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뭐였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봤던 그 공포스러움과 그때 봤던 그 모습을 자기가 설명할 자신이 없었대요. 이야. 그래서 말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땠는데 말해봐. 그랬더니 전남이 시선이에요. 이제부터는. 전남이가 이렇게 야 니네 어디까지 가? 태워다 줄게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눈도 쳐다도 안 보더래요. 그냥 앞만 보고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톡톡톡 치고 야 이놈아 어른들이 얘기하면 얘기해야지 대답해야지 막 또 얘기를 했더니 자기를 안 쳐다보고 그냥 또 앞만 보고 걸어가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욕을 했잖아요. 눈이 돌아오더래요. 자기가 딱 돌아오길래 이제 봤구나. 나를 봤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입이 쫙 찢어지고 눈이 쫙 찢어지는데 눈하고 눈 사이도 찢어졌고 벌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뒷손잡이를 딱 잡고 있더랍니다. 그 6-7m 한 번에 미끄러져 와서 뒷문 손잡이를 딱 잡고 쫙 웃고 있더래요. 애가 거기서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서부터 눈을 감으면 그 쫙 다가와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감을 때마다. 그래서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하고 그 무당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애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근데 그 무당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났어요. 그 무당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 이게 한 가지 기대로 구슬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뭐냐면 선의로 처음에 말을 걸었던 거. 태워다 주려고. 그치. 선의로 말을 걸었던 게 그나마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이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와. 네. 센데요? 첫 시참인데 첫 시참인데 왜 이렇게 세요? 제가 클럽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원래 클럽에는 이렇게 춤과 음악이 있고 술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귀신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럼요. 예, 근데 저 뒤에 붙은 귀신은 저는 모르고 다른 사람들 많이 보고 클럽에 있었던 얘기들이 또 많아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시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J 캔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들문은 진짜 네네. 누구든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자의 캐릭터가 생겨요. 예. 각각의 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이 네네. 어마무시한데요, DJ 캔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칭찬이시죠? 칭찬인 걸 떠나서 항상 좀 자주 뵙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이야기도 처음 참여하신 것 같지 않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하시면 돼요,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DJ 캔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는 DJ 캣, 바로 DJ 캣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분 캐릭터가 명확하신 분입니다. 이야기도 너무나 무섭고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DJ 캣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주님 안녕하십니까? 역시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DJ 캣님 오늘 이렇게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이제 이야기 들려주셨을 때 정말 또 섬뜩한 표현도 잘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잘 풀어 나가주셨거든요. 네네. 오늘 이야기 주제가 있을까 궁금하네요. 네, 오늘은 이제 3가지 얘기를 가지고 왔고요. 오, 좋아요.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나만 못 알아보는 귀신. 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클럽 조명기사. 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친절한 제수씨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이제 자전거 타고 가볍게 출발해서 두 번째는 이제 오토바이로 갈아타고 세 번째 얘기는 스포츠카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뭔가 좀 이게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긴 하네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DJ 캣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DJ 캣이에요. 자, 그럼 첫 번째 나만 못 알아보는 귀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장소가 제가 첫 시참 때 말씀드렸던 서산에서 대전으로 오는 국도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어떤 분이 고속도로에서 애기가 서 있을 리가 있냐라고 하셨는데 국도입니다.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고요. 서산에서 대전으로 나오는 길 중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서산에서 지나서 오다 보면 27, 8년 전에 도로가에 작은 저수지가 하나 있고 그 저수지에서 도로 쪽으로 작은 위령비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무엇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위령을 하는 곳인지는 내려가고 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요. 예. 그날은 내 옆에 남자 후배 하나, 뒷자리에 여자 후배 둘 이렇게 전부 4명이 타고 서산에서 대전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시간이 또 영어 끝나고 나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밤 12시가 조금 넘었을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차에서는 다들 피곤했던 건지 분위기는 조금 깔아져 있었고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내 꼬불꼬불 시골길을 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위령비 정도 왔을 때 저 앞에 단발머리를 하고 검정색 투피스를 입었는데 하의는 무릎 정도는 치마를 입었었어요. 근데 자세가 다리를 꼿꼿이 펴고 허리만 약간 굽힌 상태에서 왼손에 이제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오른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갖고 손바닥이 저희들한테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워달라는 제스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죠, 동생들한테. 얘들아, 웬 여자가 태워달란다. 조금 땡겨봐. 시내까지라도 태워다 주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애들이 다 뒤집어져요. 안 된다고. 소리 질리고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그 여자분을 피해가지고 그냥 안 태우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매정해? 왜 그래? 그런데 애들은 아직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 여자분 아까 10분 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자세로 손들고 있던 여자라고. 그런데 왜 제가 그런 거 보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인데 왜 안 태우지? 라고 의아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그때부터 기분 안 좋으신 일 있나?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졌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이렇게 끝나는데 저는 귀신을 첫 시참 때도 말씀드렸듯이 귀신은 못 봅니다. 네. 그분도 영락없이 제 눈엔 30대 초반의 평범한 여자로 보였습니다. 네. 짧지만 상상이 너무 잘 되네, 상황이. 그러면 이제 오토바이로 갈아탈까요? 네, 갈아타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클럽 조명기사입니다. 이번엔 제가 울산으로 날아가 볼게요. 제가 울산에 있을 때가 25년 전쯤 되더라고요. 그 당시 울산에서는 삼산동이라고 제일 가장 핫플레이스였던 동네가 있지만 제가 일했던 데는 공업탑 근처였었어요. 클럽이. 그날도 평소하고 다름없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클럽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DJ 때는 조명을 자동으로 놔요. 그리고 라이브 DJ 이런 사람은 조명기사가 수동으로 이제 조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라이브 DJ라는 건 격렬하게 춤을 추거나 많이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DJ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조명 이름이 오래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TV에서 보면 가수들 노래 부를 때 다 새까맣고 이제 환하게 그 가수만 동그랗게 비치는 그 잡아주는 조명 있잖아요. 서치라고 그러나요? 그게? 그 조명은 옛날 오락실의 스틱 같이 생겼어요. 그걸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DJ를 쫓아다니는 거죠.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발라드 타임 끝나고 발라드 타임하고 일반 타임은 자동으로 해놓으면 되는데 저는 조명기사가 무조건 수동으로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오픈 타임에 뭐를 했냐면 혹시 크리스마스 선물 포장지 아시죠? 포장지 양면이 이렇게 반짝이로 되어 있는 그 포장지 그걸 제가 잘게 잘라가지고 손에 한 움큼을 들고 있다가 제 오픈 음악이 발자국이 저벅 꽝 하면은 그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머리 위로 던져요. 그럼 그 서치가 딱 들어오면서 반짝반짝 떨어지거든요. 그게 제 오픈이었어요. 정말 이쁘게 반짝하면서 떨어져요, 그게. 근데 그날도 음악 딱 틀어놓고 저벅 꽝 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서 그 반짝이를 던지면 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명기사랑 가끔 사인을 주고받아야 하다 보니까 무대에서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는 곳에 조명실이 거의 있습니다. 조명실을 딱 봤더니 조명기사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눈인사를 했는데 저는 기분이 완전 상해버려서 발라드로 다시 바꾸고 제 뒷타임 DJ한테 체인지를 해요. 저는 이제 안 한다는 얘기죠. 삔또 상했으니까. 지배인이 대기실로 막 급하게 쫓아서 묻더라고요. 뭔데?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조명이 안 들어서 못 해먹겠다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성질이 났죠. 제 타임 다 망쳤으니까. 그때 지배인이 조명실에 올라갔다 오더니 웨이터분들한테 무전을 치더라고요. 조명기사 찾으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지배인님이 울산분이니까 걔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무전으로 어떤 웨이터가 조명기사 주방에 있습니다라고 무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황급히 지배인하고 저하고 주방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주방 냉장고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임마 나 미친나 뭐 하는 기고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방 이모가 지금 건들지 말라고 많이 놀랬다고. 그래갖고 물도 먹이고 조금 있다가 조금 쉬었다가 지배인님하고 저하고 룸에 들어가서 조명기사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데 조명을 수동으로 바꾸려고 자동을 끄려고 하는 순간에 무대에서 제 등 뒤로 뭐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스모그를 좀 많이 뿌렸나 싶어갖고 자세히 보니까 웬 소복을 입고 있는 긴 머리 귀신이 제 등에 가슴을 바짝 붙이고 자신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조명에 손을 대는 순간 인상을 쓰면서 자기 쪽으로 올듯하게 몸을 틀더래요. 조명기사가 손을 이렇게 조명 스위치에 손을 떼니까 다시 제 등 뒤로 바짝 붙어있고 또 손을 대려고 하니까 인상을 쓰면서 자기 쪽으로 또 오려고 하고 그 순간 딱 느낌이 오더래요. 조명 바꾸는 순간에 난 죽는다. 그래서 조명이고 뭐고 다 놓고 주방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얘기를 하죠. 재수없게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지금 짜증나게. 그랬더니 지배인이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마저고 옛날에 새우잡이 뱉었다가 그것도 머리 나빠가지고 쫓겨났다고. 그냥 감기를 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제 타임 건너뛰고 일을 마쳐요. 다음날 이제 저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출근했는데 조명기사가 인수인계고 나발이고 어제부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사람 구할 때까지 웨이터들이 조명을 봅니다. 근데 클럽 웨이터들이 어느 정도 자기 일이 아니더라도 클럽 내부에는 조금씩 다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원래 무대에서 이렇게 음악을 틀다 보면 별의별 손님부터 다 보이거든요. 의자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어요. 테이블끼리. 그러면 등받이에 팔을 걸고 있던 사람이 뒤 자리에 지갑을 꺼내는 소매치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조명에 매달려 있는 사각 관이에 가끔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이런 게 다 보여요. 근데 그날 손님들 한참 춤추고 있는데 조명 위에서 머리로 쥐가 한 10대마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한 번에. 저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감전됐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머리에 쥐 맞은 사람은 뒤돌아서 뒷사람 째려보고 춤추다가 자기 쳤나 싶어가지고 바닥에서 이제 쥐 밟은 사람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죠. 다음날 출근하면 대기실에 있는 튼튼한 옷걸이가 넘어져 있고 웨이터는 돌아가면서 당직이란 걸 하거든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할 거 다 해놓고 잠깐 쉰다고 이제 소파에 누워서 잠들면 가위 눌리고 여자 손님들끼리 병 들고 싸워서 경찰서 가고 별의별 일 다 일어나요. 그러다가 한 번은 남자 손님 2분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가길래 순번이 웨이터가 따라 들어가서 주문을 받았대요. 간만에 양주 팔았다고 좋아서 세팅 다 해주고 크게 인사하고 나오는데 몇만 원 팁을 주더랍니다. 기분 좋게 팁 받고 그 자리에서 호주머니 넣고 90도 인사하고 나오자마자 호주머니 팁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 팁이 없더래요. 근데 나오자마자니까 바로 뒤를 돌아가고 복도를 봤죠? 근데 없더래요. 이거 안에서 넣다가 손을 빼면서 빠졌구나 싶어갖고 노크를 하고 다시 들어가요. 근데 손님들이 없더래요. 방금 나왔는데 춤추러 나왔나 싶어도 아니 자기가 지금 나오자마자 바로 호주머니 넣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뭐지? 이래갖고 뭐에 홀린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양주 세팅하고 그 자리에 술을 따가지고 한 잔씩 손님한테 따라줬던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따라준 술병은 비었나 그랬고 쳐다봤더니 잔이 빈잔이더래요. 그래갖고 술은 마시고 없어졌네? 라고 하는 찰나 술병이 껍질도 안 벗긴 새 거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흘렸던 거예요, 이 웨이터는. 그래서 그 웨이터는 자신이 세팅했던 양주하고 과일 한주를 다 챙겨가지고 정리를 하고 그날 조퇴를 하고 퇴근을 해요. 그러다가 음악을 틀던 DJ들은 음악이 꺼져버리는 상황이 생겨버리고 갑자기 똑딱이 스위치인데도 그게 손이 닿지 않는 뒤쪽에 있는데 그냥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뭐 손님들은 인상 쓰고 DJ 보면 쌍욕하고 뭐 그런 일도 생기고 그러다가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지나가지고 새 조명기사를 구했는데 대학생이 왔었어요. 낮에 학교 다니고 밤에 아르바이트 일을 한다고 그렇게 웨이터들이 돌아가면서 조명을 가르쳐 줍니다. 일반 DJ는 그냥 여기는 써있는 자동 누르면 되고 발라드 타임엔 이 버튼 누르면 되고 뭐 라이브 타임엔 수동으로 해갖고 스틱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스모크 버튼 이거고 다 알려줘요. 제법 잘하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제 타임이 왔습니다. 발라드가 나오다가 거의 끝날 무렵 저하고 눈인사를 해요. 그리고 다시 저벅 꽝 했는데 또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조명실 딱 쳐다보는데 조명기사 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요. 화장실에 나오면서 일 못하겠다고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날 첫날에. 왜냐고 지배인이 물어보니까 앞에 그만둔 조명기사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제 등 뒤에 계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때 다들 진짜 뭐야 이거? 얼굴만 멍한 채도 뭐야? 왜냐면 원래 있던 조명기사하고 대학생이라고 새로운 조명기사 접점이 없어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일 끝나고 새벽 시간 돼지머리도 올려서 제사상 차려놓고 클럽 전 직원들이 돌아가면 술 따르고 절을 하고 정성껏 해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만둘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첫 그때보다는 지금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스포츠카 타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네. 자, 제가 시참을 하게 되면 각 도시를 다 돌아다닐 거예요. 원래 DJ라는 직업이 그렇거든요. 예. 자, 이번에는 친절한 제수씨입니다. 이번 도시는 포항으로 좀 날아가 볼게요. 아이고, 예. 대략 30년 전 일이고요. 포항에서 이제 나이 좀 있으시면서 그 당시 클럽 일을 하셨다거나 클럽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이트클럽 이름은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제가 일했던 클럽에서 정우성이 데뷔한 영화 비트를 찍었던 그 클럽이에요. 포항 클럽에서 일을 들어갈 당시에 원래 먼저 일을 하고 있었던 후배 한 명 있었어요. 그 애 이름 똘비라고 좀 할게요. 똘비는 제가 포항으로 일 들어오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통성명을 하고 똘비가 말씀 낮추시라고 해서 편하게 똘비하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내는데 똘비는 그 당시에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똘비가 저에게 말하기를 형님 3일 후에 저희 집에서 식사 함께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 똘비랑 같이 일하던 동생들한테 귀에 딱지가 생기고 제가 들었던 얘기는 똘비가 동거하는 여자, 즉 제수씨죠, 제수씨. 흔히 남자들은 정식으로 결혼 안 했어도 만나는 여자가 있으면 제수씨, 형수님 그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예. 그 똘비 제수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천사도 이런 천사가 없다. 미모면 미모, 내조면 내조. 진짜 뭐 결혼은 뭐 제수씨 같은 여자랑 해야 한다. 뭐 클럽에서 같이 일하는 DJ들 생일 다 챙기고 가끔 집으로 불러서 밥 먹이는데 뭐 음식 솜씨도 끝내준다. 그러니까 뭐 여자한테 할 수 있는 칭찬이야 칭찬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제수씨가 클럽에 친구들하고 놀러 왔어요. 그날이 똘비가 자기 집으로 밥 먹자고 초대한 전날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수씨 일행 테이블로 똘비가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수씨를 처음 봐요. 근데 정말 미모가 엄청나더라고요. 거기다가 예의도 발라요. 저를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오빠, 똘비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일 일 끝나시고 저희 집에 식사로 오세요. 뭐 매일 사드시면 뭐 질리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아유 이날은 뭐 이렇게 통성명하고 농담 좀 하고 뭐 하게 마무리를 해요. 이제 속으로 똘비 이놈 진짜 여기서 잘 만났다 이런 생각도 하고 다음날 일 끝나고 똘비하고 저하고 포함해서 6명이 이제 똘비네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진짜 와 상다리가 부러지게 자라났더라고요. 뭐 갈비에 잡채에 뭐 밑반찬에 미역국에 뭐 없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이걸 제수씨가 혼자 다 한 거냐 물었고 뭐 밑반찬은 저 반찬 전문점에서 이렇게 사오고 나머지는 다 했다. 뭐 그래서 네. 아 대단하다 칭찬하고 맛도 진짜 끝내줬어요. 진짜 계속 먹은 거예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커피까지 먹고 야 똘비야 너 제수씨한테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갖고 흠잡을 곳이 없더라고요 제수씨가. 그렇게 잘 먹고 그날은 그냥 돌아옵니다. 아 그리고 애들이 침 마르도록 똘비 제수씨 칭찬한 이유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흘러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제수씨는 두세 번 더 저희 클럽에 친구들하고 놀러 오고 뭐 똘비랑 같이 가서 제수씨랑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또 식사 초대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음식이 맛있었으니까 거절 안 하겠습니다 하고 또 가요. 그때 같은 그 멤버 6명이 그대로 갑니다. 또 상다리가 부러지게 자라났더라고요. 슬슬 먹으려고 할 때 제수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으니까 드시고 부족하신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하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저희는 신나게 먹었어요. 거의 다 먹어갈 때쯤 동생 하나가 똘비한테 똘비 형 평소 화장실 들어간 지 한참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포함 다른 애들은 밥 먹는다고 까마득히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생각나요. 아 맞다. 샤워를 하시나? 아니 음식 차려주고 부족하면 말씀하시라고 한 제수씨가 우리가 거실에 버젓인데 샤워할 리는 없을 것 같고 변비가 심하신가? 그렇다고 해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생각을 한순간에 똘비가 아이씨 하면서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고 화장실 뛰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라 진짜 멍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칼의 용도가 화장실 문 그 옛날 동그란 손잡이 달려있는 그 문을 문과 문틀 사이에 걸쇠 부분에 칼을 넣어갖고 문을 쑤셔서 열려고 하는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때 봤어요. 문 틈에 무수하게 긁힌 칼자국들. 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하더니 화장실이 바로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밥 먹던 애들한테 눈치를 줘요. 네. 그냥 쳐다보지 말고 밥 먹으라고. 아, 그렇잖아요. 여자가 화장실에서 안 나와서 억지로 열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네. 똘비가 근데 갑자기 젤시 이름 막 부르더라고요. 흔들면서 막. 그때는 누가 먼저랄 것 없듯이 다 화장실로 시선이 간 거예요. 그때의 모습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거기 화장실은 변기 바로 옆에 수건 넣고 하는 진열장이 있었고요. 네? 옷도 다 입은 상태에서 변기에 앉아가지고 화장지를 돌돌 손으로 말면서 바닥에 풀어헤쳐놓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화장지를 몇 개 썼나 모르겠어요. 바닥에 풀어놓은 화장지 때문에 재수씨 발목이 보일까 말까 했을 정도니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안 하면 죽인대. 죽고 싶지 않아. 나 어떡해. 계속하래. 죽인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뭐야? 그때 똘비가 야 정신 차려 하면서 흔들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더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무섭고 소름 돋고는 둘째 문제고 똘비 입장에서는 보이기 좀 그런 모습을 보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자고 그래요. 제가 애들 데리고 나오면서 똘비야 제주씨 잘 챙겨라 하고 그 집에 전부 나옵니다. 숙소로 돌아온 내내 애들이 소곤소곤 지들끼리 뭐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우리 멤버들 중에 생일이 한 명이 있었어요.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하는데 제주씨가 또 왔더라고요. 케이크하고 생일인 친구 선물을 사서. 그래서 아무 일 없이 그렇다고 티낼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웃으면서 다들 즐겁게 놀고 제주씨가 며칠 전에 죄송했어요 뭐도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조만간 또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와 제주씨 맛있는 음식 또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장난도 치고 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한 두세 번 더 제주씨한테 식사 초대를 받아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별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 벌어지는 날 식사 초대를 받습니다. 저도 당연히 가기로 했었는데 똘비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 날 갑자기 대전에 제가 본가가 대전이에요. 본가에 계신 아버지가 집에 좀 다녀가라는 전화를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애들만 보내고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대전으로 바로 가요. 그리고 다음날 일 시작 전에 대전에서 다시 포항으로 갔는데 제가 숙소에 도착해서 애들이 다 일어나 있길래 야 어제 밥들 잘 먹었어? 라고 물으니까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어느 정도 난리가 났냐면 한 명은 놀라서 약 사 먹고 한 명은 뭐 똘비집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목격한 이후로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나머지 애들도 다 놀래갖고 난리고 제가 또 애들한테 물어봐요. 왜? 또 화장실 몇 통 썼더나? 네,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뒤에가 문제였답니다. 그때가 똑같은 상황이었대요. 화장지를 또 몇 개를 바닥에 풀어놓으면서 죽인대. 난 죽고 싶지 않은데 계속 하래. 안 그러면 죽인대. 이 말을 계속 하더래요. 와, 예. 그래갖고 똘비가 어깨를 잡고 흔들다가 겨드랑이에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그걸 지켜본 애들이 똑같은 느낌을 받은 대로 설명하자면 발목에 줄을 매달고 천장에서 확 당기면 다리 쪽부터 쫙 빨리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미끄러지듯이 90도 다리가 그대로 올라가더래요. 양 어깨하고 뒤통수 부분만 땅에 딱 닿아있고 그대로 뭔가 다린 천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딱 서버린 거예요. 인위적인 힘이죠. 절대 누가 할 수 없는 힘이죠.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걸 전부 본 거예요, 애들이. 애들이 신발도 못 신고 들고도 막 나왔대요. 그래서 애들이 설명하는데 그 행동은 진짜 체수 선수도 못할 거라고.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그날은 똘비는 쉬고 일을 못 나왔어요. 그 다음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재수 씨는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똘비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수 씨 할머니가 무당이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재수 씨가 무당이 됐어야 했는데 그렇게 아파서 앓으면서도 자기는 죽어도 무당을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텨왔대요. 아이고. 이틀 전 그 사건 이후로 정신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렇게 하고 며칠이 지나서 똘비하고 재수 씨는 헤어집니다. 그 문제로. 예. 네. 지금도 그 재수 씨는 받아들이고 무당이 되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반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 아니, 그런 장면을 목격했으면 진짜 이거는 머릿속에서, 뭐지? 하면서 네. 인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희귀했대요. 너무 희귀했대요. 그렇지. 왜냐면 그냥, 상식 밖의 일이 일어난 건데 네네. 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와. 그냥 이거는 딱 그냥 표현을 하면은 발목을 묶어놓고 그냥 한 두세 명이 한 번에 확 잡아당기면 쫙 빨려 올라가는. 맞죠. 그렇게 올라가더래요. 네. 네. 그리고 그걸 보고 이제 기겁을 한 거예요. 또 그런 길을 가셔야 되는 분이셨나 보다. 네,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DJ 캔님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네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그 비결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일단은 제가 다 뭐 경험을 했던 것들이라서, 네네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 시참 때는 아마 엄청나게 센 게 나갈 겁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와, 잠깐만.
이거 자꾸 사람 기대하게 만드시는데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정말입니다.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겪었던 공포 네. 중에 가장 센 공포가 다음 시참 때 꼭 기대에 실망하지 않도록 야.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DJ 캣이라는 또 그 닉네임이 공포판에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DJ 캣님?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오늘도 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캐릭터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샌드님이 생각이 나는데 전혀 달라요. 샌드님은 이야기함에 있어서 그 안에 유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은 공포로 들어가면 그냥 거기에 좀 치중을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공포 느낌을.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 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또 DJ 캣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겠지만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말순이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정상 야외에서 시참을 할 수밖에 없어서 혹여라도 주변 시민분들의 소리가 들린다거나 어떤 다른 소리가 들려도 귀신 소리가 녹음된 거 아니에요?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말순이님.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만입니까?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지금 또 야외에서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해주시기 전에 네. 기존에 참여했던 그 이력은 있으시니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5살 때 동네 행사, 목국 같은 거를 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이제 마을 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제수를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돼지를 잡는 걸 우연히 애들이랑 숨어서 보게 됐는데, 그때 이후부터, 그죠? 네, 그때 완전히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묻어버리려고 이렇게 삽질까지 하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이제 깨어났고, 그 뒤로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좀 기구한 삶을 사셨고 그때 당시에 그것만 보지 않았고 그 상황이 없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것 또한 운명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 그러면 네. 오늘 말순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주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무속인입니다. 오, 무당. 네.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 말순이에요. 저를 저라고 얘기하기는 네. 좀 그래서 그냥 말순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상 나오는 분들이나 뭐 이런 게 혹시나 누가 특정이 될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은 사실대로 얘기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곳은 굉장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80년대였기 때문에 대도시라고 해도 도시, 그리고 농촌, 이게 공존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건물도 있는데 논이 있고 밭이 있고 들판도 있고 그래서 도시지만 저는 어릴 때 친구들이랑 들판을 뛰어놀면서 자랐어요. 예. 그런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언젠가부터 건물이 하나씩 지어지기 시작하고 건물들이 채워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벌레 잡고 놀던 곳도 없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씩 그럴 만한 곳을 찾아다니다가 건물들이 너무 많이 채워지게 되다 보니까 놀 수 있는 곳이 마을 한가운데 있던 공터밖에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커다란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얼마나 컸냐면 제 나이 또래 아이들이 한 3명, 4명이 붙어야지 그 나무를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였어요. 오, 그러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무 근처에 모여들고 거기에서 나무도 올라타고 벌레도 잡고 뭐 그렇게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그날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나무가 번개를 맞아서 불이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무도 어느 부분이 잘려나가고 쓰러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나무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동네 어른들도 얘들아 위험해 거기서 놀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더 이상 놀 곳이 없어지니까 애들이 또 어딜 가지 하다가 그때부터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터는 아이들이 밟지를 않으니까 차츰 풀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이 풀이 너무 자라서 사람 키만큼 자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빈 공터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다가 땅 주인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불러와서 측량을 하려고 거기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보려고 풀도 조금 정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시체가 발견이 됐어요. 젊은 남자였고 죽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어요. 저희는 조금 놀랄 일이었죠. 마을 한가운데 그것도 사람이 죽어서 최소한 며칠은 있었다는 얘기인데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폴리스 라인이 쳐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근처도 못 오게 하고, 그런데 아이들은 궁금하니까 매일 거기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그러다가 조사도 다 끝났는지 폴리스 라인도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는 풀을 완전히 베고 나무도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공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동네가 잔치가 났는지 꽹가리 소리도 나고 북소리도 나고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도 탈락을 모여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몰려가 봤더니 거기에는 굿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굿이 얼마나 큰 굿이었는지 꼭 학교 운동회 할 때처럼 천막도 쳐놓고 뭐 우리 제사상, 뭐 아무튼 굿상, 상을 차려놨는데 상도 엄청나게 큰 상이었어요. 진짜 돼지도 그런 통돼지를 매달아 놓고 아무튼 저희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굿이었어요. 근데 그 굿을 무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진행했어요. 근데 그 굿을 누가 하는지 왜 하는지는 그냥 소문만 돌았어요. 뭐 그 죽은 청년이 귀신이 돼서 가족들을 괴롭혔다. 그래서 그 엄마가 와서 굿을 했다. 아니다. 여기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정을 타서 땅 주인이 굿을 한다. 아무튼 소문은 많았는데 확인은 안 돼요. 그런데 아무튼 일주일씩이나 했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큰 굿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큰 굿이 있었고 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애들이 뭘 하겠어요. 날마다 그 굿을 구경을 하러 간 거예요. 그날부터. 와, 예. 근데 그날은 첫 굿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너무 화려하고 북치고 꽹가리 치시는 분도 엄청 많고 밑에 수발 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당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누가 봐도 딱 무당이라고 보이는 분이 굿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때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이게 너무 유명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린 저희 눈에는 무당이 굿을 하면서 콩콩 뛰는 장면이 강시가 뛰는 것처럼 너무 재밌게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무당을 따라하면서 흉내내면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참을 뛰어놀다가 지치니까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져서 헉헉대고 있고, 그런데 유독 저만 멀쩡하게 계속 벌쩍벌쩍 뛴 거예요. 그 무당을 따라하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거기다가 막 북치고 꽹가리를 치고 하시니까 거의 무아지경이 됐어요. 따라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뛰고 또 뛰고 진짜 거의 그 굿을 하시는 무당께서 거의 끝날 때까지 끝까지 뛰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한참 보고 있던 무당이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는데 정말 너무 심하게 쳐다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춤을 춰서 저분이 자꾸 쳐다보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던 분을 부르셔서는 쏘곤쏘곤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통을 하나를 들고 저쪽으로 조벅조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앞에 어떤 통을 쑥 내밀었는데 거기에는 작은 깃발이 꼽혀 있었어요. 색깔별로 돼 있는 깃발이 꼽혀 있었고 저보고 너 너무너무 예쁘다 하시면서 너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뽑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뽑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북치는 소리가 노란해지면서 그 굿을 진행하던 무당도 완전히 무아지경이 돼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뭐 박수를 치고 아무튼 분위기가 거의 축제의 절정이었어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는데 제가 뭔가를 잘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신이 나서 같이 또 놀았어요. 거기서. 북을 치고 막 하시니까 또 애들 일어나서 콩콩 뛰면서 굿하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굿이 끝나고 아저씨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순아 내일도 우리 여기서 굿을 한다. 너 내일도 또 와라. 여기 오면 맛있는 것도 엄청 많이 주고 너 선물도 줄 테니까 꼭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또 친구들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엄마가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너 밖에 나가가지고 뭐 하고 다니는 거냐고 정말 등이 터지도록 두들겨 패셨어요 엄마가. 아이고, 예. 근데 영문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다른 친구들도 또 다 했다. 나는 그냥 친구들하고 강시놀이를 한 거다.
그리고 아저씨도 그냥 놀아도 된다고 했다. 어린 변명을 했는데 엄마는 어디 나가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고. 너무 정말 저희 엄마는 그렇게 소리도 잘 안 지르시는데 버럭버럭 정말 목이 터지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너무 많이 때렸어요 그때. 아유,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고는 너는 한 번만 더 그 구타는 데 나가면 너는 아예 그 사람들한테 쫓아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굿이 끝날 때까지 아예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굿이 끝날 때까지는 집에 있게 됐죠. 그래서 하루는 또 못 나가게 됐더니 저녁에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 왜 안 나왔어? 아저씨가 너 찾던데. 진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맞았다. 엄마가 굿 한 번만 더 보러 가면 가만히 안 둔다더라. 못 나간다. 막 그랬더니 친구가 오늘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나는 굿이 끝날 때까지 못 가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이러고는 끊었어요.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 친구도 못 만나. 너무 심심하니까 뭐라도 하고 놀아야 되겠다 싶어서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풀도 뽑고 그냥 괜히 흙도 쓸고 소꿉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옥상에 서서 보니까 집 주변에 뭔가 이렇게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어릴 때 군인놀이라 그래서 막 이렇게 숨었다가 애들이랑 찾고 이런 놀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옥상에 몸을 숨기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감시를 했어요. 근데 여자 두 분이셨는데 대문도 기웃거리고 벽도 쭉 한 바퀴 다 돌아보시고 열린 창문으로 집도 한번 들여다보고 서성서성 한참을 그러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싶어서 봤더니 구판 쪽으로 가요. 그리고 그분들이 좀 특이하게 보통 그 시절에 아줌마들은 파마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쪽집머리? 아무튼 이렇게 반으로 가른 그런 머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굿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걸 보니까 아 거기서 오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때 그 봤던 아저씨가 또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똑같아요. 그 여자분들하고 집을 살피고 서성거리고 또 집안도 들여다보고 대문을 또 들여다보고 땡겨도 보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어린애들을 봉고차에 태워서 유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디 섬에 팔아버린다. 약간 그런 소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면 안 돼. 막 이런 걸 교육받던 시절이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그러다 보니까는 저 아저씨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먹을 걸 줬다? 나한테 잘해준다? 나한테 예쁘다고 했다? 자꾸 놀러오라 그런다? 그리고 아줌마도 자꾸 쳐다보고 아저씨도 자꾸 쳐다보고 사람들이 자꾸 우리 집에 와서 기웃거리고 이 사람들 나 납치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갑자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친절했던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사실은 뭔가 이렇게 나를 꼬시던 중이었구나. 그래서 엄마한테 내려가서 일러줬어요. 엄마, 굿하는 아저씨랑 아줌마가 와가지고 우리 집을 막 훔쳐보고 대문도 열어보려고 했어. 이러고 일러줬어요.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서성대고 있는 걸 잡았어요.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또 다행히 저희 집 근처가 파출소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궁을 했어요. 왜 집을 서성거리고 자꾸 돌아가면서 그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여기 굿하는 데서 온 사람들이다. 이 집에 아이가 너무 예쁘고 와서 너무 재미있게 놀았는데 갑자기 놀러를 안 와서 궁금해서 그렇게 와봤다. 그리고 애들이 여기가 말순이 집이라고 해서 그냥 와봤다. 그래서 또 굿을 할 텐데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이가 안 보여서 한번 지나가는 길에 와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지금도 조금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걸로는 그 굿하는 사람들을 잡아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찰도 어쩔 수 없이 뭐 당신들 그래도 남의 집에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이런 거 범죄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에 갇혀 있었고 저희 엄마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그 사람들한테 정말 심하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 한 번만 더 집에 찾아와서 이런 식으로 애 찾고 하면 가서 상을 다 엎어버릴 거다. 나타나지 말아라. 애 부르지 말아라.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집에 갇혀서 할 것도 없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마당에도 나갔다가 혼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또 옥상을 올라가서 굿하는 소리가 나길래 그쪽을 또 쭉 봤는데 밑에서 말순하고 누가 불러요. 봤더니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옥상에서 뛰어내려왔어요. 근데 아저씨가 대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반가워하면서 말순아 아저씨 하면서 막 인사를 하세요. 근데 대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도 못 들어오니까 대답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안녕하세요 했더니 집에 누구 있니? 또 잠깐 나와서 놀다가 친구들 와서 고기도 엄청 맛있게 먹고
과자도 많이 먹고 지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어제도 선물을 한가득씩 가져갔대요. 근데 말순이는 안 와서 아저씨가 말순이 주려고 고기도 챙겨놓고 과자랑 사탕도 챙겨놨다. 말순이 거는 다른 친구들 거보다 더 많이 꺼내놨다 아저씨가. 근데 네가 안 오니까 자꾸 사람들이 가지고 가려고 하고 다 먹으려고 해서 아저씨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와서 먹고 놀다가 선물을 다 가지고 가래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무서운 게 엄마가 너무 화를 냈던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동네니까 혹시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보고 말순이가 집을 탈출해서 거기서 또 놀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 저는 이제 엄마한테 맞아 죽는 거잖아요. 진짜 큰일 나지.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너무 화를 내서 못 갈 것 같아요. 했더니 아저씨가 대문 사이로 그러면 요거 너 먹어 하면서 뭘 하나를 주셨어요. 보니까 빨간 옥춘이었어요. 그 아시죠? 제사 때 쓰는 빨간색 사탕. 근데 그걸 막 먹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말순이 사탕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이 사탕 최고 좋아해요. 저희 큰 집에 가면 제사 지낼 때 큰엄마가 맨날 이거 주는데 제가 다 먹어요. 이러면서 제가 흥이 나서 아저씨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맞장구 쳐주면서 그래 어쩐지 우리 말순이 너무 잘 먹는다 하면서 막 흥을 돋궈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약간 흥분을 해서 제가 아저씨 저는 이렇게 빨아먹을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거 부셔 먹을 수도 있고요.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아저씨랑 막 그 얘기를 하면서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말순아 거기 상 위에 엄청나게 큰 사탕 너 봤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봤어요 하니까 너 그거 제사 끝나면 너 다 줄 거야. 그러니까 꼭 와. 아저씨가 아무도 안 주고 그 큰 사탕 전부 다 너 줄 거니까 뭐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동했어요 사실. 그 큰 사탕을 정말 제사 때 보던 요런 사탕이 아니라 정말 그게 엄청나게 큰 옥춘이었어요. 그걸 근데 저를 다 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당장 대문을 열고 뛰어나가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는 때릴 것 같고 무섭고 또 아빠한테도 혼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대답만 했어요. 그러고는 아저씨는 가셨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갈까 계속 궁리만 한 거죠. 그 사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어떻게든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 나갔죠. 네. 엄마가 무서워서. 그리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옥상에 갔다가 마당에 갔다가 하다가 제가 옥상에서 놀고 있는 걸 아셨잖아요. 그랬더니 또 오신 거예요. 또 말순아 어디서 부르는 소리가 나서 봤더니 아저씨가 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사탕 사건도 있지만 이게 엄마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저씨는 좋지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옥상에 숨어 있었어요. 제가 없는 척을 해야 되겠다. 그럼 아저씨가 가실 것 같으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가셨나 해서 이렇게 눈을 빼꼼하고 쳐다봤는데 세상에 그 무당분이 서 계신 거예요. 아저씨는 그 담벼락에 서서 말순아 하고 계시고 그 무당분은 이렇게 반대편에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저희 집을 노려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때마침 눈이 딱 마주쳐버렸어요, 그분하고. 너무 놀랐는데 아주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아저씨를 불러서는 또 귓속말로 쏙닥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순아 너 이리 와봐 하고 아저씨가 또 불러서 대문 앞으로 갔어요. 문은 열어드리지 않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또 옥천 하나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거를 문틈 사이로 쏙 넣어주면서 또 먹으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또 먹었어요. 근데 그게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마음, 뭐 엄마한테 혼날 마음, 아저씨가 자꾸 찾아오니까 부담스러운 마음, 막 제가 그날은 좀 힘없이 그것만 먹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혼났냐?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한다. 아저씨만 믿어라. 말순이 주려고 선물을 엄청 많이 준비했다. 그러니까 말순이 꼭 와라.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순이 거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아저씨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힘들다. 아저씨가 언제까지 말순이 선물 지키고 있을지 모르겠다. 빨리 와서 가져가야 될 텐데 큰일 났다. 큰 사탕도 지금 애들이 서로 먹으려고 해서 난리가 났다. 다 말순이 건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 계시니?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그러면 지금 아저씨랑 가재요. 그래서 근데 어떡하죠?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요 하니까 아저씨니까 절대로 엄마한테 안 혼나게 얘기도 잘해주고 괜찮다. 그리고 아저씨가 너 안 들키게 거기까지 데리고 가줄 테니까 가재요.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인데 뻔하잖아요. 80년대는 정말 옆집까지 다 알아요.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뭐 너무 혼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고 아저씨 저는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 하고는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는 아저씨가 가시지도 않고 잠벼락에 와서도 말씀나 대문 앞에 오셔가지고도 말씀나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시다가 때마침 엄마가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엄마가 뛰어나와서 너네 당장 내가 가서 굿상 엎어봐야 정신 차릴 거냐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네 놈들 가만 안 둔다고 어디 애한테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부르냐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우니까 입을 덮어쓰고 숨어 있었고 결국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갔어요.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데 뭐 방법이 없으셨겠죠? 그러고 나서 저는 길게 무려 일주일치 구 때문에 저는 거의 5일을 집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굿이 끝이 났습니다. 굿도 끝났고 드디어 저는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엄마 나 이제 굿 끝났으니까 친구들하고 놀 거야 하고는 뛰어나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신나서 친구 집에 달려가서 누구야 놀자 애들을 끌고는 또 막 평소처럼 뛰어다녔는데 그날따라 또 갈 데가 없어서 야 어디 가지? 우리 어디 가서 놀지? 하니까 애들이 야 그 굿하던 데가 공터를 깨끗하게 정리해놨고 천막도 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해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서 갔어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는 이제 굿이 끝났으니까 굿했던 자리도 정리하고 뭐 장비도 정리하시고 천막도 다 걷어서 그냥 거의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그러니까 차에 싣고 있는 마지막 단계였죠. 그래서 그 주변의 아저씨들 정리가 끝나면 우리 놀면 되겠다. 그리고 거기 서서 조금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참을 이렇게 조금 서 있다 보니까 아저씨가 저를 보시고는 말씀아 하시면서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몸이 얼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몇 날 며칠을 찾아왔던 그 굿하는 어른들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찾아왔던 아저씨 그 무당 아줌마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딱 얼어서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예. 근데 아저씨가 너한테 줄 게 있었는데 너 이제 왔니? 막 너무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잠깐만 있어봐 하면서 또 후다닥 차 쪽으로 뛰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쪽에 보니까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복을 벗은 무당분이셨어요. 두 분이서 뭐라고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그 여자분이 고개를 끄덕하고 그 아저씨 분을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트럭에 세워놨던 그 짐들을 뒤져서 통 하나를 꺼내서는 그 여자분께 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통을 흔들 몇 번 흔들고 뭐라 종얼종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아저씨한테 다시 넘겨주시니까 아저씨가 너무너무 환하게 말씀아 하면서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뭐야? 그러면서 저보고 너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뽑아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몸이 얼으니까 뭐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버하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너 여기서 좋은 거 뽑으면 아저씨가 선물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춤 하다가 뭔가 여기서 선물 줄게 또 봉한 거예요. 어려서. 그래서 얼른 뽑아서 좋은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손을 뻗는 순간에 옆에 있던 제 까불이 친구가 아저씨 제가 저거는요 하더니 얼른 손을 넣어서 뭔가를 꺼냈어요. 그 상자에서. 근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저는 그게 뭔지를 못 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나도 하더니 갑자기 정말 그 벌떼처럼 그 통에 다 달려들어서 하나씩 다 꺼내간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저도 번쩍 들어서 나도 선물 못 받는데 큰일 났네. 이거 저도 손을 집어넣는데 빈통인 거예요. 친구들이 다 꺼내가 버려가지고. 다 가져갔다. 오. 그래서 뭐야 나는 선물 어떻게 받아. 너무 속상해서 그 빈통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갑자기 목에 핏대까지 사서는 달려라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정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차차차 해서 친구들한테서 그 물건을 싹 빼서 통에다가 확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성큼성큼 걸어서 가버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속인 분도 그냥 한번 쳐다보시더니 차를 탁 타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두 분 다. 그러고는 이야기는 끝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몰라요. 도대체 이분들이 왜 저한테 깃발을 뽑으라고 한 건지, 왜 그렇게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놀러 오라고 한 건지, 도대체 그 마지막에 저한테 뽑으라고 했던 건 또 뭔지.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거라서 특히 마지막에 있었던 거는 제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빈통을 들여다보면서 아쉬워하느라 그걸 놓친 거예요. 이야. 그런데 도대체 저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걸 무당을 못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궁금증만 항상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의 대부분이 물음표인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근데 너무 집착이 심한데 진짜로. 근데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아는 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지.
이거는 제 의견으로는요. 말순이님의 그 영적인 능력이 있을 거예요. 네. 기본적인 영적인 능력이 있을 텐데 무당들이 보거나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타미날, 굉장히 저 기운 조금만 빼서 와도 내가 어떤 무당 일을 함에 있어서 한 10년은 더 해먹고 살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뭔가 훔쳐도 티가 안 나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가요? 그럼 그런 사탕은 생각도 먹어도 들고. 되는 거였을까요? 전 아니요, 두 번이나 받아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사탕을 네.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다른 의미라기보다는요. 제 생각은 네. 여러 시들무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꿈을 산다고 표현할 때도 돈을 받잖아요. 그게 얼마가 네. 됐든 간에 100원이든 500원이든 1000원이든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의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아니면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옥춘이라는 그 사탕에도 무언가 어떤 짓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도 몰라요. 네, 그렇지만 확실히 무언가 그들은 말순이님에게 얻을 게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만 얻고 빨리 떠나자였던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게 그냥 뭔가 이렇게 깃발을 뽑는다거나 네. 뭐 그 아저씨가 들고 왔던 통에서 어떤 물건을 뽑는 정도로 그게 가능할까요? 그거는 그냥 일종의 확인 테스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쪽으로 이런 게 잘 왔다면 지금 이 뽑기에서 무언가 그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을 거고 그러려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이 와서 다 엎어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다 그게 어긋나 버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은 확 그렇죠. 화가 나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던 거고 그것 또한 진짜 누군가 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저희 시들모 사연에서도 어린아이들 중에서 그 영적인 능력이 좀 강력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탐내는 무당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제가 말하는 건 정답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의견인데 그쵸. 그냥 말순이님은 너무 순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른이 되셨어도 나이가 드셨어도 순수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잘 변하질 않으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좋아하죠. 순수해서 이용해 먹긴 좋고 그리고 기운도 좋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무당 아래에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순수하고 착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쁘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또 힘든 세상이고 말순이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내용도 아마도 또 그런 비슷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오늘 밖에서 이렇게 말씀을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또 물음표로 끝나는 이야기여도 언제든지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순이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돌비공포라디오 시들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실 분은 바로 말순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순이님께서는 야외에서 참여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주변에 소음이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말순이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말순이님께서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 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릴 때 보았던 저희 동네 도깨비 아줌마 이야기입니다. 도깨비 아줌마? 자, 일단 제목부터 일반적이지 않은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니다. 말순이에요. 저희 동네에는 도깨비 아줌마라고 불리는 아줌마께서 계셨어요. 키도 크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어깨도 떡 벌어져서 영락없이 절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천왕처럼 생겼어요. 무엇보다 이 아줌마가 도깨비 아줌마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가 목소리 때문이었는데 그 락커가 노래를 하는 것처럼 하는 목소리를 내셨어요. 완전 쇠를 끓는 듯한 굉장히 특이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꼬맹이들이 아줌마를 상대로 너무 괴롭히고 그걸 놀이 삼아서 놀기까지 한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타치기 놀이라고 해서 일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게임을 하고 거기서 진 사람이 아줌마한테 뛰어가서 아줌마를 탁 치고 아줌마한테 잡히지 않고 도망을 치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아,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에서 진 아이는 어김없이 아줌마한테 몰래 다가가서 아줌마를 탁 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아줌마가 항상 막 아이들을 쫓아가셨어요. 그럼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것까지 이 게임의 룰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얘들을 정말 혼내줘야지, 잡아서 가만 안 둬야지 이렇게 쫓아오신다기보다는 그냥 저 철없는 애들 장난을 받아주시는 반응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말순이가 술래가 되었습니다. 말순이는 달리기를 잘했기 때문에 자신 있었어요. 말순이가 아줌마한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있는 힘껏 아줌마를 툭 치고 뒤돌아서서 도망을 가다가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 친구들은 의리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고요. 말순이는 무릎이 다 까진 데다가 피도 철철 나고 혼자서 울먹거리고 엎어져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 특유의 쇠글름 소리를 내면서 괜찮아? 하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말순이는 그냥 눈물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약 발라야 되겠다 하시면서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사실 말순이나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서 따라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손이 잡혀서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는 또 그 마음을 아셨는지 상처도 살살 닦아주시고 아이고. 약도 살살 발라주시고 목마르지 하시면서 물도 주셨어요. 근데 눈치를 보면서 물도 못 마시고 말순이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잠깐만 있어봐라고 하시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빨간 딸기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딸기를 얼마나 많이 씻어 나오셨는지 정말 한가득이었어요. 딸기를 권하면서 말순이 요거 한번 먹어봐 하고 주셨는데 말순이는 아줌마가 무서워서 딸기도 못 먹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딸기는 그렇게 흔한 과일은 아니었어요. 지금 하우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딱 봄철에 그때만 나오는 과일이었어요. 뼈 떼고 손가락만 조물딱 대면서 또 말순이가 고개만 숙이고 있었더니 아줌마가 그 딸기 중에서 제일 큰 걸 하나를 집어서 손에다가 쥐어주시고는 설탕 찍어 먹을래? 하고 물어보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설탕이랑 작은 과도를 하나 챙겨오셨는데 아주머니는 그 꼭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다 따주셨어요. 그리고 또 큰 딸기를 하나 골라서 이것도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셨어요. 설탕도 찍어주시고. 말순이는 딸기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설탕 찍어 먹으니까 또 더 맛있고 애가 좀 단순해요. 딸기 몇 알을 먹고 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도 겁먹지 말라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하니까 말순이는 금방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딸기를 거의 바구니 반 정도를 다 먹고는 집에 가겠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그 후로도 아줌마는 종종 말순이가 보이면 와보라고 불러서는 딸기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딸기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맛있게 생긴 것만 골라서 말순이한테 설탕을 찍어서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럼 말순이는 그 딸기를 먹으면서 조잘조잘 아줌마랑 이야기를 했고요. 그 집에는 아줌마가 연세가 많으셨어요. 한 40이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살밖에 안 된 작은 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조금 바쁘실 때는 아기랑 놀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아줌마랑 친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애들은 또 타치기를 해야 하는데 제가 타치기 놀이를 못하게 했어요. 아줌마랑 친해져서 아줌마가 그렇게 애들한테 놀림받는 것도 싫고 뭔가 애들한테도 이걸 변호를 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아줌마를 변호를 하고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애들도 아줌마를 괴롭히거나 아줌마를 상대로 하는 놀이가 점점 사라졌어요. 네. 그 후로도 아줌마는 시간이 되거나 하면 지나가는 말순이를 불러서 밥도 주시고 딸기도 주시고 말순이는 그러면 그 집 3살짜리 애기랑 놀면서 수시로 아줌마 집을 들락거리면서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줌마한테 궁금한 게 생긴 거죠. 근데 아줌마 목소리 왜 그래요? 왜 도깨비 목소리가 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싱긋 웃으시면서 아줌마가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아요 했더니 그때부터 아줌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줌마는 말순이보다 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몇 살 때였는지 기억도 못하는데 그냥 기억이 나는 그날부터 한 번도 부모님이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자신은 고아였고 거지였대요. 길가에서 생활했고 밥을 챙겨줄 어른은 당연히 없었고요.
매일매일 동양에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남이 버린 음식 아니면 누가 땅에 떨어뜨린 음식 이런 걸 매일매일 먹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한 번은 구걸도 잘 안 되고 음식을 구할 수가 없어서 얼마를 굶었는지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배가 고팠대요. 그래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을 고심하다가 시장이 열리는 곳을 지나가면 뭐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날은 시장으로 가셨대요. 시장으로 갔는데 갓 지은 술빵을 만들어서 좌판에 널고 계셨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주인이 잠깐 뒤돌아서 있는 사이에 아줌마는 그 술빵을 훔쳐서 도망을 가셨대요. 그런데 어린애가 도망을 치면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겠어요. 당연히 주인한테 붙잡혀 버렸어요. 주인 아저씨는 그 작은 애가 빵을 훔쳐갔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몽둥이까지 들고 나와서 때리셨대요. 발길질도 당연히 하셨고 몽둥이질에 발길질에 아줌마가 땅바닥을 굴으면서 한참을 맞다가 이렇게 맞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 바지자랑을 잡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아저씨가 봐주지 않고 계속 때리셨대요. 그리고 거의 아줌마가 기력이 없이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다 싶을 정도가 됐을 때 어떤 남자분이 아저씨를 말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먹은 값이 얼마요?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리고는 빵값을 지불하시고는 아저씨를 따라오라고 하셔서 그냥 처음 보는 그분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분을 따라갔더니 어떤 큰 집에 도착했고요. 아저씨는 그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애를 좀 씻기고 옷도 갈아입히시라고 얘기하시고는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래요. 그리고 일하시는 아줌마 손에 이끌려서 몸도 씻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작은 골방 한켠에 아줌마 잠자리도 마련해 주셨대요. 그리고 얼마간 몸이 회복될 동안 그 집에 머무셨고요. 그 집에서 조금씩 집안일 하는 거, 청소하는 거 이런 걸 도와주면서 그 집에서 머물 수 있게 됐어요. 굉장히 잘된 음식을 차려주시는 건 아니었지만 몇 끼마다 밥을 주셨고 아줌마는 정말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끼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어서 그 집 생활이 너무 행복하셨대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도록 아줌마는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시면서 자라났는데 몇 살쯤 먹었을 땐가 아저씨가 부르셔서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하려면 글을 알아야 된다. 우리 집에서 글도 모르는 놈은 일을 못하니까 학교를 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아줌마는 그 당시만 해도 학교가 그냥 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월사금이라는 걸 내야 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아줌마는 당연히 그 아저씨가 돈을 다 내주셨죠. 그래서 덕분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를 열심히 다니면서 아줌마는 글도 배우고 셈도 배우고 이제 어느 정도 글을 깨치고 셈도 제법 할 줄 알게 됐더니 아저씨께서 또 부르셨대요. 그리고는 너 이제 글도 쓸 줄 알고 셈도 할 줄 알고 그러면 사람은 내 돈은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한다 하면서 아주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니 어딘가 차를 태워서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공장이었고 그곳에 취직을 시켜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그저 먹여주고 데리고만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네가 돈을 모아서 네 살림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고는 아저씨는 떠나버리셨어요. 아줌마는 거기에서 열심히 공장 일도 하고 월급을 모아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셨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분도 만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남편분도 고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은 자연스럽게 혼인신고만 올리고 결혼식도 없이 그냥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그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문 닫기 전에 공고를 하고 이렇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졸지에 몇 달씩 급여가 밀린 상태에서 공장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신세가 돼서 두 사람은 졸지에 길바닥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 빌어서 먹고 하루는 아저씨가 일당을 띄어서 그날 번 돈으로 겨우 한 끼 먹고 그렇게 어렵게 사셨대요. 집이 없으니까 당연히 길바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아저씨랑 둘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아줌마 너무 좋으셨대요. 그러다가 아주머니는 임신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추운 겨울에 애가 태어날 것 같았어요. 근데 자기들은 길바닥에서 먹고 자고 해도 괜찮지만 아기까지 길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런데 돈은 없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아저씨가 빈집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모두가 도시로 가는 약간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시골에 잘만 찾아보면 빈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저씨는 일이 끝나실 때마다 약간 시골 외딴 곳, 산 쪽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방치되어 있는 빈집이 있는지를 찾아다니시다가 마을과 떨어진 외딴 산자락 쪽에 빈집을 발견하셨대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당연히 돈도 없고 가진 게 없으니까 흙이랑 돌멩이를 주워서 담도 고치고 구들도 고치고 하시면서 어느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줌마는 임신을 하셨으니까 집에서 집을 청소하시고 아저씨는 또 일을 하러 나가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드디어 겨울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임산부랑 아기를 위해서 아저씨는 구두를 따뜻하게 불을 많이 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작이 돌아서면 쑥 내려가고 돌아서면 쑥 내려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 혹시나 아내랑 아기가 추운데 벌벌 떨게 될까봐 아저씨는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나무가 조금 더 굵으면 오래 잘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실 때마다 죽은 나무 중에 좀 굵은 게 없나 열심히 찾아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어디 조금 깊은 산까지 들어갔더니 커다란 나무 하나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아저씨가 봤더니 나무는 쓰러진 지 한참 된 것 같았고 이상하게 나무에는 천이 몇 조각이 걸려 있었대요. 그래도 아저씨는 거기에서 열심히 나무를 자르셨대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곳으로 가서 나무를 집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갖다 놨던 장작을 다 쓰고 드디어 아저씨가 새로 가지고 오신 나무를 불에 넣어서 방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인가 자꾸 아줌마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어요. 자꾸 몸이 시름시름 앓는 걸 보니까 아기를 놓고 제대로 조리를 못 해줘서 그런가 아저씨는 너무 걱정이 됐어요. 예. 그렇다고 돈을 벌지 않을 순 없으니까 날마다 아픈 아내와 아기만 놔두고 돈을 벌러 다니셨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줌마가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더니 나중에는 목소리마저 나오지가 않는 상태가 돼서 아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벙어리가 돼버리셨대요. 그래서 또 병원을 가야 하는데 집에 당장 돈이 없으니까 큰 병원은 못 가고 동네에 있는 작은 의원을 전전하셨대요.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픈지도 모르겠고 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셨대요. 엄마가 아파서 그런지 아기도 잘 먹지도 못하고 또 시름시름 앓고 그리고 아기가 점점 몸이 약해지더니 어느 순간 아기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저씨는 슬퍼하는 아줌마 대신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주고 내려오셨대요. 그리고 아기가 죽고 나서는 아줌마 몸 상태는 더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물도 제대로 삼키질 못하고 밥도 제대로 삼키질 못하고 그냥 누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니까 아저씨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또 돈을 벌러 가셔야 돼서 돈을 벌러 가시고 또 집에 오면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아저씨들끼리 모여서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미친놈이 성황나무를 잘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했더니 어디 산골에 성황나무가 큰 게 있다. 옛날에는 거기서 제사도 지내고 막 굿도 하고 그러던 소원도 빌는 그런 성황나무가 있는데 그게 번개를 맞아서 죽었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걸 다 썰어갔다라고 아저씨들이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나무를 베어간 놈은 분명히 천벌 맞아 죽을 거다 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날 너무 찝찝한 마음에 거기로 달려갔어요. 나무를 잘랐던 자리로. 그런데 나무를 나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다 가져간 건 아니라서 일부는 남아 있었대요. 그 오래된 이상한 천, 그리고 주변에는 돌을 쌓아서 만든 돌무덤, 네. 그리고 거기에 나무 밑에서 하얀 한복, 저고리 같은 것도 하나가 되게 오래된 게 하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성황당 나무였구나. 아차 싶더래요. 그런데 어떡해요? 이미 늦었어요. 아저씨는 정신없이 거기에서 머리를 받고 빌었대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애기는 데려갔지만 아내는 제발 살려주십시오. 거기서 빌고 또 빌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대요. 근데 비가 오는 것도 아저씨가 상관없고 잘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빌고 비셨대요. 얼마나 빌었는지 아저씨가 기절을 해버리셨대요. 그리고 아줌마는 밤새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는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누워만 계셨대요.
그리고 그날부터 아저씨는 돈이 생기는 대로 작은 음식이라도, 작은 술이라도, 밥이라도, 과일이라도 이렇게 준비하셔서 날마다 가서 무릎 꿇고 비셨대요. 내가 잘못했다. 아내는 잘못이 없다. 다 내 잘못이다. 저를 데려가고 아내를 제발 살려달라. 날마다 비셨대요. 그렇게 얼마나 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저씨는 정말 날마다 통곡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잘못을 비셨어요. 그리고 아줌마는 아저씨를 기다리면서 집에 계시다가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어떤 여자분이 방문을 열고 벌컥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아줌마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누구냐고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고는 방에 들어오더니 이제 일어나야지 하고 하시면서 옆에 앉으시더래요. 근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 눈물을 흘리고 누워있었더니 아줌마가 몸을 일으켜주시면서 물그릇을 들어서 물을 먹여주시더래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아마도 남편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냥 그분이 주시는 물을 받아 마셨대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물도 못 삼켰던 아줌마가 그 물은 다 마시셨대요. 그리고 아줌마가 그만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줌마는 아이 잃은 충격에 계속 울기만 하시면서 속으로 그랬대요. 네. 저도 아이 따라서 가고 싶어요. 못 살겠어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그냥 죽을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줌마가 웃으시면서 너는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면 아이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리셨대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줌마가 일어나지도 못하시던 분이 앉아있으니까 아저씨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괜찮아? 하고 했더니 그때부터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똑바로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은 아니었고 목소리만 겨우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차츰 조금씩 좋아지셨고 아저씨는 날마다 나무에 가서 빌었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아줌마는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으셨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지경이 되었고 건강도 회복해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대요. 그 두 분은 같이 나무에 가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짓 하지 않겠다. 우리 아기를 제발 잘 돌봐달라. 우리한테 다시 보내달라. 이렇게 두 분이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낸 후에 그 집을 떠났습니다. 네. 그리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시 도시로 나오셨겠죠? 그 두 분이서 정말 밤낮 없이 일만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돈이 돌아서면 쌓이고 정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아줌마하고 아저씨는 정말 큰 건물을 어떻게 정말 너무너무 싸게 운 좋게도 구매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거기에서 식당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아저씨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래서 아줌마는 거기서 식당을 하셨어요. 근데 식당을 하시면서 이제 옛날에도 구걸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셨는데 그런 분들은 따뜻한 밥을 한 그릇씩 퍼서 다 먹이고 네. 구걸하시는 분도 밥그릇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보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지체 없이 자기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도우면서 다니셨어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줌마는 정말 이상하게 식당이 날마다 너무너무 잘 됐어요. 뭐 그렇게 큰 곳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식당은 정말 손님이 떨어질 시간이 없었대요. 그렇게 아줌마는 날마다 돈을 크게 버셨고 그 큰 돈을 버실 때마다 그 돈으로 어디에 뭐가 없대. 뭐 이쪽 고아원에 냉장고가 없대. 그럼 냉장고도 사주시고 여기 애들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대. 그러면 학비도 못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없는 애들도 가셔서 반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셨대요. 그리고 아줌마가 그때 40이 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거짓말처럼 갑자기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게 그 3살짜리 여자애였어요. 그래서 아줌마는 자기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아기가 다시 나한테 돌아왔다고 믿으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래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떳떳하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그렇게 짓궂게 걸어도 내 죄값이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화를 내지 않으셨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는 나쁜 사람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 많은 돈도 내 돈이 아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항상 자기가 손수 찾아다니면서 이제 한 번씩 자기 식당에서 배고픈 분들 식사도 대접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어요. 그런데 아줌마 목소리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새 끓는 소리가 나긴 했지만 정말 거짓말처럼 세월이 지날 때마다 맑아졌어요.
그리고 제가 뭐 중학생 그쯤 됐을 때는 아줌마 목소리가 옛날처럼 정말 쇠 끓는 소리가 사라지고 그래도 약간 거친 목소리긴 했지만 쇠 끓는 소리가 사라졌어요. 목소리도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정도로 반듯해지고 아마 지금은 70대가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남을 돕고 살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도 어떤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또 어떤 하나의 그냥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은 것 같고 이 정도의 몰입감을 선사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진짜 말순이님께서 너무 잘 전달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연 자체가 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또 나 자신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오늘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말순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이야기가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고 말순이님께서는 무서운 귀신 이야기도 해주시지만 또 이런 스타일도 정말 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꾼이시죠, 말순이님 자체가. 그래서 또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지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